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일 월요일장 파이널샷 시작합니다. 2월의 첫 거래일인 오늘은요, 1월과는 분위기가 정반대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양시장 급격한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유가증권 시장은 장중에 5,000포인트를 내어주는 움직임도 확인이 됐고요. 매도 사이드카가 장중 발효되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시가총액 1위부터 20위권 안에 있는 모든 종목이 일제히 파랗게 질려 있고요. 그 가운데서도 SK 하이닉스를 포함한 반도체 기업들의 낙폭이 두드러지고 있는 하루입니다. 이렇게 우리 시장이 흔들리고 있는 이유는요, 이제 마켓 A컷을 통해서 알아보시죠. 네, 오늘 A컷으로 준비한 사진은요, 케빈 워시 연방준비제도 의장 지명자의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 전반적으로 워시 쇼크로 인해서 크게 흔들리는 시장의 움직임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케빈 워시가 어떤 인물이길래 이렇게 시장은 파랗게 질려 있을까요? 케빈 워시는요, 2006년부터 11년까지 연준에서 최연소 이사를 역임한 자이기도 합니다. 그 당시에 금융위기가 있었는데 연준과 재무부 그리고 월가의 실무를 핵심적으로 맡는 그러한 사람이었고요. 특히나 양적 완화, 연준이 비대화의 비판을 한 다음에 사임을 한 인물로도 유명합니다. 특히나 이 사임 사건으로 인해서 자리보다는 원칙을 중요시하는 인물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현재는 드러켄밀러의 패밀리 오피스 파트너로 활동하고 있고요. 후보 연구소 보수 성향이 있는 싱크탱크죠. 연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의 기업인 쿠팡의 사회이사를 역임하고 있기도 합니다. 단순히 금융시장에서만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금융과 정책 그리고 민간 기업의 경험을 두루 갖추고 있기 때문에 여러 방면에서 조율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분석이 더해지고 있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정책 성향은 어떠한 성향을 갖고 있을까요? 케빈 워시는요, 이 대표적으로 본질적인 매파 인물로 알려져 있는데요. 시장에서는요, 단기적으로는 조건부의 비둘기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케빈 워시가 물가의 통제가 압력이 가능하다면 아무래도 통화 완화적인 그러니까 금리를 낮출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최근 시사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연준의 힘이 세지는 것에 대해서 비판을 했고 양적 완화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판을 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연준의 독립성과 신뢰를 중시하고 만약에 물가가 잡히지 않을 때는 긴축 재정을 선택할 수 있는 인물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이 케빈 워시에 대해서 시장은 좀 까다로울 수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전통 경제 모델에 대한 불신을 가지면서 독자적인 인플레이션 관점을 공고하게 갖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원하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관점이 있는 사람이고요. 지금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건 연준의 다양한 위원들과 과연 얼마나 완만한 합의를 가질 수 있는지 그 리더십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케빈 워시가 사임을 할 정도로 강한 신념을 갖고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이 리더십이 어떻게 보면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고 이게 정책에 대한 일관성을 훼손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듯합니다. 다음 장 이어서 확인해 보시죠. 그렇다면 지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왜 케빈 워시라는 사람을 연준 의장으로 지금 지명을 했을까요? 우선 둘의 공통적으로 통하는 분모가 있었습니다. 지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작은 연준과 낮은 금리를 좀 추구하는 인물인데요. 연준의 권한과 규모가 축소가 되고 금리 인하의 속도가 더 빨라지기를 기대하고 있는 인물이죠. 그런데 이러한 문제 의식이 케빈 워시로 어느 정도 동감하고 있다는 건데요. 체제를 전환을 할 수 있는 그 인물로 그렇기 때문에 선택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연준이 지금 너무 비대화가 됐고 금리 인하의 사이클이 너무 늦다라는 건데 케빈 워시가 최근에 트럼프의 금리 인하에 대한 것을 좀 공감하는 발언을 하면서 그 과거에 양적 완화나 연준 비대화에 비판했던 이런 통화 완화에 대한 비판적인 메시지를 최근에는 조금 변화하는 듯
듯한 움직임이 나타났고요. 이 두 인물이 아무래도 여러 가지 경제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합의점을 도출한 게 아니냐라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케빈 워시는요, 트럼프의 경제 자문 이력이 있고요. 10년간의 세월 동안 트럼프와 여러 가지 경제 정책과 관련된 이야기를 한 인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을 굉장히 중요시했던 인물에서 이제는 트럼프와 손을 잡고 정말 경제적으로 함께 힘을 합칠 수 있는 실행 파트너로 변화한 듯한 모습이 나타났다라고 시장은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연준의 힘이 커지는 것에 대한 비판은 유지하면서도 금리 인하에는 함께하는 지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구하고 있는 그러한 군상을 케빈 워시가 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다음 장 이어서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은 왜 이러한 지명설에 대해서 쇼크를 반응을 하고 있을까요? 파월에서 워시로 바뀔 때 무엇이 달라지길래 시장은 이렇게 크게 흔들리고 있는 걸까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요, 합의형 리더십이고요. 점진적으로 예측 가능한 시장의 변동성을 극도로 좀 꺼려하는 인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케빈 워시는 신념형 리더십을 갖고 있고요. 지금 미국의 대통령이 케빈 워시를 선택하는 것 자체가 체제를 개편하기 위해서 선택을 했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 만큼 체제 개편의 성향이 강하다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책을 예측할 가능성, 통화 정책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제롬 파월과 비교했을 때 많이 감소했다라는 게 시장의 지금 분석입니다. 특히나 워시가 과거에는 매파적인 이미지가 굉장히 강했었는데 지금 트럼프와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는 그런 좀 상충되는 그런 발언과 행동들을 하고 있죠. 이런 것에 대해서 시장은요, 정책의 방향성보다는 경로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리를 인하할 거면 인하하는 거고 상승하는 거면 상승하는 건데 예측하기 불가능하다라는 것에 시장은 좀 긴장을 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고요. 또한 트럼프와 케빈 워시의 그 사이를 봤을 때 연준이 독립적인 성향을 가져갈 수 있을 것이냐, 연준을 신뢰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도 물음표가 더해지는 듯합니다. 결국에는 시장에서는요, 세 가지의 우려를 하고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금리 인하 속도 조절에 대한 가능성입니다. 과거 매파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물가가 잡히지 않았을 때는 또다시 긴축으로 강하게 갈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양적 긴축에 대한 가속에 대한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와 긴축을 병행하게 됐을 때 유동성이 축소가 될 수 있는데 이 부분도 좀 염두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트럼프와의 관계입니다. 통화 정책과 그리고 정치인 간의 그 거리가 축소가 되게 된다면 연준의 독립성에 대한 물음표가 나올 수가 있고 이게 또 달러와도 연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은 조금은 우려를 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장 이어서 함께 확인해 보시죠. 연준 의장은 그렇다면 어떠한 과제들을 이제는 좀 풀어야 될까요? 먼저 첫 번째로는요, 금리를 단순히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 방향성을 제시해야 된다는 겁니다. 단순히 1회차에 그쳐서 2회차에 그쳐서 금리를 인하하고 올리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다라고 시장에게 계속해서 신호를 줘야 하는 건데요. 그 경로가 불분명하다면 시장은 당연히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겠고 시장에서 가장 싫어하는 불확실성이 또다시 시장을 흔들리게 만들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기대 인플레이션에 대한 통제인데요. 앞으로 물가 인식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아무래도 물가에 대해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소통을 시장과 실패하게 된다면 금융시장의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겠죠. 세 번째로는 대차대조표의 관리인데요. 금리 인하와 긴축을 병행하게 된다면 병행할 가능성이 지금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안정적으로 굴러가지 않게 된다면 장단기 금리의 역전 가능성이 나타나게 되고요. 이게 또 시장에서는 불확실성으로 다가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도 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트럼프와의 지속적인 그 관계를 어떻게 맺어갈 것인가입니다. 만약에 연준 의장이 되더라도 트럼프는 계속해서 금리를 인하해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요구를 할 텐데 선택지는 두 가지가 있겠죠. 트럼프의 요구를 수용하게 된다면 연준이 트럼프의 손에 좌지우지 되는구나, 신뢰가 훼손될 수밖에 없고요. 이게 달러라던가 미국의 자산의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게 됩니다.
됩니다. 결국에는 미국에서의 이탈이 좀 가속화가 될 수 있고 이게 금융시장의 불안감으로 나아갈 수가 있겠죠. 그리고 트럼프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때 원칙을 고수하게 될 텐데요. 이건 또 트럼프와 충돌하게 되고요. 트럼프가 만약에 금리를 인하하지 않게 되면은 뭐 고소를 할 것이다. 이러한 이야기까지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정치적인 압박이 점점 더 커지게 되면 이게 또 시장에는 불안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걸 동시에 우려하고 있는 시장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시장에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긍정론과 부정론, 비판론이 지금 엇갈리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투자 자산가의 레이 달리오 같은 경우에는요. 완화 긴축 리스크를 모두 이해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알리먼츠 그룹인 경제 고문 모이메드 엘 에리언 같은 경우에는 연준의 개혁과 독립성 수호를 기대한다. 아무래도 굉장히 강경한 인물이기 때문에 임명되고 나면 연준의 독립성은 유지될 것이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제이미 다이먼 같은 경우에 JP 모건의 회장이죠. 정말 유명한 인물인데 시장이 신뢰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믿는다라는 평가를 하면서 급진적인 실험을 하지 않을 관리가 가능한 선택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비판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노벨 경제학자 수상을 한 분인데요. 이분은요. 매파가 아니다. 이 사람은 그냥 정치적 인물이다라고 평가를 하면서 정권에 따라서 정책 스탠스를 변화했고 민주당이 정권을 받게 된다면 또다시 변화를 할 것이다라고 바라봤고요. 정책의 일관성과 연준 독립성에 의문을 표할 수밖에 없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압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인물이라고 평가한 만큼 트럼프의 손에 의해서 금리라던가 정책 방향이 결정될 가능성에 비판하고 있는 그러한 인물도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연준 의장이 누구로 달리느냐에 따라서 우리 시장의 변화의 판도도 점점 좀 빠르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에 따라서 조금 한 걸음 떨어져서 시장을 바라보는 것도 투자 방법 중 하나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마켓 네이커 브리핑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그렇다면 이 시각 우리 시장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영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네, 2월의 첫 거래일 국내 증시 흐름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죠. 오늘 국내 증시는 동반 급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트럼프 대통령이 차기 연준 의장으로 케빈 워시를 지명하면서 시장의 우려감이 커졌습니다. 기존의 매파적인 인물인데다가 양적 긴축을 지지했기 때문에 유동성 우려에 대한 부분들이 부각됐던 모습인데요. 이에 따라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하락으로 마감을 했고요. 금과 은과 같은 원자재도 급락했습니다. 특히나 국내 증시 단기간에 급등했던 만큼 오늘 차익 실현 매물이 강하게 출회되는 모습이었는데요. 시장 흐름 좀 더 자세하게 체크해 보시죠. 코스피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장중에는 5,000선을 이탈하기도 했습니다. 5거래일 만에 5,000피를 반납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다만 오후장 들어서면서 낙폭을 축소해가는 모습이고요. 현재 구간 코스피는 5,005포인트 지나가고 있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도 전반적으로 비슷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코스닥의 경우에는 그래도 천스닥을 좀 지지해내려는 움직임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장중에 4% 넘게 밀리기도 했지만 오후장 들어서면서 낙폭을 축소해 나가려는 움직임들 확인되고 있고요. 현재 코스닥의 경우에는 1,111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수급적인 부분도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죠.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기관의 경우에는 장 초반 순매수 포지션을 취했는데 오전장에 매도로 돌아선 모습이고요. 특히나 외국인의 경우에는 장중에 3조 이상 팔아내면서 시장에 하방 압력을 가했던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 KD 3조 9천억 원 이상 순매수를 이어가면서 특히나 전기전자 업종 중심으로 담아내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죠.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개인과 외국인의 순매수 확인되고 있고요. 그간 강하게 순매수 포지션을 취했던 기관의 경우에는 오늘 팔자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2,300억 원 이상 팔자세 이어가고 있고요. 외국인의 경우에는 1,700억 원 이상 순매수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시장에서 어떤 키워드에 주목하고 있을까요? 같이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죠.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급락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스테이블 코인 관련한 일부 종목들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화 스테이블 도입을 위한 입법이 이달 중에 마무리가 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온 상황인데요. 설 연휴 전에는 디지털 자산 기본법이 발의가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불면서 오늘 관련주들 일부 견조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발행 주체인 은행주를 포함해서 결제 관련한 종목들 강한 흐름 확인되는데요.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면은요. 제주은행 11%가량 급등하고 있고요. 하나금융지주 3% 강세 확인되고 있습니다. 카카오페이, 쿠콘, 또 NHKCP도 견조한 모습 보여주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보시죠. 이어서 다음 키워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유리기판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이렇게 급락하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삼성전기에는 투심이 쏠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장중에 52주 신고가를 경신해냈는데요. 하반기 엔비디아에 고부가 기판을 공급한다는 점이 시장의 투심을 자극했습니다. 특히나 해당 고부가 기판의 경우에는 삼성전기에서 엔비디아에 처음으로 공급을 하게 되고요. 이에 따라 추가적인 수주에 대한 기대감도 불고 있는 상황입니다. DB증권 측에서는 삼성전기에 대해서 빅테크 6개사를 고객사로 확보하면서 고성장 가시성을 확보했다라는 평가를 내놓기도 했는데요. 현재 구간 관련주들 종목 흐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삼성전기 2%가량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태성도 1.2% 강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필옵틱스 약보합권, 캠트로닉스는 2% 조정 이어지고 있고요. SKC의 경우에는 3%대 약세 확인됩니다. 네, 시장 흐름 같이 한번 체크해 봤고요. 이어서 종목 파인더 통해서 종목별 특징 체크해 보시죠. 네, 월요일에 파이널샷 함께하고 계십니다. 신민영입니다. 이어서 종목 파인더 통해서 보다 자세한 종목별 이슈 짚어보고요. 투자 전략도 함께 정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특징주들 한자리에 모아봤고요. 첫 번째 특징주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네, 하나금융지주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약세장에서도 오늘 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장 초반에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4분기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매수세가 좀 몰리고 있는데 시장 눈높이에 부합한 실적을 내놓았고요. 여러 가지 환경들이 또 은행주의 우호적으로 좀 흘러가고 있습니다. 일단 일본 도쿄 증시에서 은행주의 시총 비율이 13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라왔습니다. 현재 시가총액이 114조 엔으로 우리 돈으로 약 1,068조 원 규모까지 올라왔는데 토픽스에서 은행주 비중이 이에 따라 약 11%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현재 업종별로 봤을 때 전체 33개 구성 업종 중에서 전자기기에 이어서 두 번째 규모로 커진 거고요. 기업별로 봤을 때도 3대 메가뱅크가 모두 시총 10위권 안으로 들어온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데는 시장금리 상승의 영향이 큰데요. 현재 니케이에서는 현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과 함께 일본은행의 정책금리 조기 인상 관측이 금리를 밀어올리고 있다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증시 안에서는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은행주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주 주간 리포트를 봐도요. 주간 순매수 규모가 금융주 쪽으로 좀 집중됐다라는 부분이 나타났고요. 주간 선호 종목으로 또 하나증권에서는 KB금융과 하나금융을 제시하기도 했는데 각각 목표 주가를 17만 8천 원 그리고 13만 원대까지 제시해 놓은 상황입니다. 오늘 은행주 분위기 함께 체크해보고 가시죠. 네, 현재 구간에서 하나금융지주가 3%대 강세를 계속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10만 3,300원 선에 거래되고 있고요. 제주은행은 12% 치솟으면서 15,98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JB금융지주도 1에서 2%대 강세 흐름 포착되고 있는 가운데 장중에 KB금융과 신한지주는 하락 전환했습니다. 신한지주는 1% 이상 내리면서 83,400원 선에 거래되는 모습입니다. 네, 은행주 분위기 한번 체크해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특징주 열어보겠습니다. 엔젠바이오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의료 AI 관련주 안에서 눈에 띄고 있습니다. 오늘 두 자릿수대 급등세 연출하고 있는데 중동 최대 국제 의료기기 전시회가 이제 이달 안에 열리게 되는데 이 전시회에 국내 대표 의료 AI 기업들이 대거 참가하게 됩니다. 이 전시회 이름은 WHX 두바이인데요. 세계 3대 의료기기 전시회 중에 하나입니다. 과거 아랍 헬스라는 이름으로 친숙하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가운데 올해 50주년을 맞으면서 명칭을 변경했다고 합니다. 이 WHX 두바이 올해의 경우는 2월 9일부터 12일까지 나흘간 두바이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행사에 또 국내 기업, 기관이 211곳이나 참가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올해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와 아랍에미리트 간의 협력이 가시화되고 있기 때문에 업계에서 이 전시회를 바라보는 기대감이 더 큰 상황입니다. 지난해 11월에 이재명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의 국빈 방문을 계기로 양국의 협력이 확대되었기 때문인데요. 한국과 아랍은 지난 11월에 첨단 산업 분야의 협력을 약속한 바 있고요. 또 이 자리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UAE의 의료제품 규제기관이 바이오 헬스 분야의 포괄적인 협력의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분위기가 이렇다 보니까 업계에서는 이제 중동 수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 분기점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의료 AI 관련주 흐름도 함께 살펴볼까요? 엔젠바이오는 거의 상한가 가까이 올라왔습니다. 28%대 급등세 연출하고 있고요. 뉴로핏의 경우에도 22%, 아크릴도 22% 급등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 밖에 JS링크, 코어라인소프트 같은 코스닥 종목들 2에서 5%대 강세 흐름 포착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의료 AI 관련주 한번 짚어봤고요. 세 번째 이슈가 있는 종목 열어보겠습니다. 네, 리노공업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반도체뿐만 아니라 코스피까지 반도체주가 전반적으로 좀 큰 조정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차기 연준 의장에 케빈 워시를 발표했는데 이러한 소식이 시장에 좀 부담을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차기 미국 연준 의장의 지명자인 케빈 워시는 지난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연준 인사로 재직을 했는데 이때에도 매파적 인사로 좀 분류가 된 바 있고요. 최근의 경우에는 AI 기반의 생산성의 향상을 근거로 금리 인하를 지지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대차 대조표 축소를 주장하고 있는데 긴축을 의미하죠. 그리고 평소 발언을 보면 연준이 과도하게 물가에 반응하고 있다라는 식의 발언을 많이 했습니다. 과도하게 시장에 개입하는 것에는 좀 반대의 입장을 갖고 있는 인물입니다. 이에 따라서 결국에는 시장의 유동성이 줄어들 수 있을 수 있다라는 의미로 풀이되면서 주도주 위주로 좀 수급에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반도체주 수급에도 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사이에서 미국의 이제 주도주들이 좀 기술주들이 하락하는 분위기였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대 급락세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또 모건 스탠리에서는 반도체 투탑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을 내놨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지난해 윈터 이즈 커밍 등으로 이제 반도체, 특히나 우리나라 반도체 업계에 좀 차가운 전망을 많이 제시했던 모건 스탠리가 메모리 더블업이라는 리포트에서 드디어 좀 따뜻한 전망을 내놨는데요. 이렇게 목표 주가를 끌어올린 배경은 실적 전망치의 상향입니다. SK하이닉스의 경우에는 179조 원,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245조 원까지 영업이익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고요. 이에 따라 SK하이닉스의 목표 주가 110만 원으로 31%, 삼성전자의 경우에도 21만 원까지 바라보면서 24%나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HBM4에 대한 경쟁력 그리고 일반 메모리 업사이클이 실적 전망 상향의 근거가 된다라는 의견입니다. 이렇게 상반된 또 의견과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오늘 반도체주들은 전반적으로 약세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4에서 6%, 7%까지 낙폭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84만 4천 원 선까지 거래되고 있고요. 제주 반도체의 경우에도 8%, 한미반도체도 9%까지 낙폭 키우고 있습니다. 리노공업도 함께 빠지면서 10% 가까운 낙폭, 95,5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이슈가 있는 종목들 먼저 짚어봤고요. 이어서 놓치지 말아야 할 종목들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이어서 대표님이 꼽아주신 첫 번째 종목 열어보겠습니다. 네, 삼성전기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이러한 약세장 아래서도 반도체 투탑까지 급락하고 있지만 삼성전기의 강세 흐름이 돋보입니다. 오늘 장중에 52주 신고가 다시 쓰기도 했고요. MLCC의 이제 전반적인 영업 환경이 개선되고 있다라는 분석이 들리는데 삼성전기 오늘 흐름 어떻게 해석해봐야 할까요?
네, 일단 삼성전기 시장이 좀 아쉬운 패턴입니다. 시장만 괜찮았으면은 바로 또 턴을 해서 강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일단 수급은 나쁘지는 않고요. 그런 가운데 주가도 이제 앞으로 호재를 좀 기다리는 모습들인데 좀 아쉽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보니까 오후장에 수급이 좀 바뀌었습니다. 외국인들이 계속 매수를 해오다가 1월 26일부터 매수해놓은 기조가 계속 이어진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기관은 여전히 매도다. 오전에는 반대였었는데 오히려 기관은 매도로 바뀌면서 수급은 외국인 중심으로 계속 이어가고 있다라는 쪽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쪽에서 삼성전기 지난주에 나왔던 내용들 호재성 뉴스를 보게 되면 엔비디아의 NV 스위치죠. 이 NV 스위치가 뭐냐면은 GPU가 여러 가지가 같이 있는데 그걸 하나의 GPU인 것처럼 통합시켜서 움직일 수 있을 만한 그런 스위치로 연결되는 그런 과정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거기 탑재된 스위치와 함께 FC BGA가 납품이 된다는 쪽에서 이에 따른 기대감이 좀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이렇게 되면 올해 관련된 컴포넌트 사업부는 영업이익이 한 35% 이상 늘어날 것이다 라고 증권사 분석이 나오는 만큼 기대감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 빅테크 기업 6개가 모두 다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다라는 쪽에서 기대감도 상당히 높아지는 모습들인데 주가는 오늘 시장이 좀 위축되다 보니까 좀 많이 부진하다, 좀 상승 탄력이 좀 약하다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어떤 매출 구성과 함께 사업부를 흐름을 보게 되면 MLCC가 43% 차지를 하고 있고요. 카메라 모듈이 36%, 그리고 반도체 패키징 쪽이 20%, 기판 쪽이죠. 이쪽들로 볼 수 있는데 MLCC 같은 경우는 일단 중국이나 대만의 좀 작은 업체들 같은 경우가 오히려 먼저 가격 인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추세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은 높은데 하지만 지금 이제 MLCC 전반적으로는 일단 전기차용이라든가 그리고 또 가전 그리고 또 IT 쪽에 들어가는 것은 약간 수요가 좀 위축되는 모습들이기 때문에 그쪽에 대해서는 솔직히 기대감이 높지는 않고요. 오히려 하이엔드 쪽에 들어가는 급 AI 서버향 쪽에 들어가는 쪽에 어떤 그 MLCC 쪽은 우리 가동률이 90% 이상이 들어올 정도로 그리고 또 관련된 쪽에서 강한 모멘텀은 갖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특히 이런 서버 쪽으로 들어가는 쪽들은 선택된 업체만 들어갈 수 있다라는 쪽에서 삼성전기도 그에 해당되는 업체다라고 하게 되면 기대감이 높다라고 보는 게 맞겠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 두 번째는 또 카메라 모듈인데요. 일단 이번에 1월 달에 판매 그 스마트폰과 관련된 쪽의 판매도 그렇고 통신기기 쪽에서 판매도 상당히 좋은 만큼 올해 또 나올 수 있는 갤럭시 시리즈나 또 하반기 나올 수 있는 폴드 쪽에 대한 기대감도 높기 때문에 어떤 카메라 모듈은 그래도 선방할 것이다라고 바라보는데 추가적으로 지금 로봇의 눈이라고 할 수 있는 쪽이죠. 그쪽에 대한 카메라가 이 옵티머스 특히 테슬라의 옵티머스 쪽에 로봇으로 탑재될 수 있겠다는 쪽도 얘기가 나온 만큼 그에 따라서 어떤 납품이 되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또 하나의 고객사 또 수요 쪽으로 계속 또 눈길이 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는 아까 말씀드렸던 기판 쪽들도 여전히 기대감이 좀 높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분위기는 앞서 원자재 가격에 따라서 부담감이 좀 높다라는 쪽들도 볼 수가 있었는데 지금 이제 금이나 은, 동 모두 다 전도성 높은 물질들이다 보니까 이번에 가격이 급하게 뛰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이렇게 세트를 만드는 업체 쪽으로는 부정적인 내용들, 특히 원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그를 적절하게 가격에 인상을 시킬 수 있겠느냐라는 쪽들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다가 급하게 하락하는 만큼 이제는 또 원가 부담이 그만큼 없다라는 관점 쪽에서 기판 쪽들도 오히려 원가 부담을 좀 덜었다라는 쪽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측면들이겠죠. 따라서 이런 모든 부분들을 종합해 보게 되면 일단 지금 시대 AI 시대 그리고 또 기판 사업들에 대한 호조들과 함께 추가로 빅테크 기업 쪽으로 나갈 수 있는 여력들까지 본다라고 하게 되면 가장 그래도 IT 쪽에서는 눈여겨봐야 될 종목이 아닌가라는 쪽에서 추세 흐름들은 이상이 없는 가운데 계속 더 어느 정도 지지권 마련하고 터나는지 이 과정들을 좀 지켜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삼성전기 짚어봤습니다. 오늘 상승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앞으로의 흐름도 잘 따라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로 정리해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특징주 열어보겠습니다. 네, 하나오션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최대 60조 원 규모의 캐나다 초계 잠수함 사업이 또 가시권에 들어오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주가의 경우에는 장중에 하락 전환했긴 했지만 그래도 시장 대비 선방해주는 모습이네요. 하나오션은 어떻게 분석하고 계실까요?
네, 일단 수급으로 보게 되면 오늘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하루 만에 순매수로 전환되기 시작하면서 나쁘진 않은데 시장이 약한 어떤 영향들을 많이 받는다라고 봐야겠죠. 그런 쪽에서 아무래도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주가도 영향을 받긴 하겠지만 모멘텀은 아직 살아있다. 이런 쪽으로 보시는 게 맞겠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LNG선 관련된 쪽의 상선 사이클, 특히 수주를 계속 받을 수 있을 만한 환경들은 계속 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실적 자체로는 2023년도, 2022년도 그때 받았던 고가 물량들을 수주를 해서 지금 이제 어떤 인도가 되기 시작하게 되면 오히려 고가 부분들이 반영되다 보니까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높다라는 쪽에서 기대감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지금 카타르 에너지 쪽에서 LNG 운반선 같은 경우도 2차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는 모습들이고 그러면 이제 수주가 더 나올 수가 있는 부분들인데 이를 통해서 LNG 쪽들은 뭐 중국도 많이 올라왔다고는 하지만 당장 이제 수주를 발주가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업체들은 그렇게 크게 어떤 선택지가 많지 않은 상황 쪽에서 국내 업체들이 오히려 또 어떤 점유율이 높아갈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겠죠. 그런 쪽에서 컨테이너 선 같은 경우도 상대적으로 높은 단가를 이어가는 그런 쪽에서의 고부가가 높은 쪽의 선종들이 더 기대감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또 방산과 특수선 쪽에서 어느 정도 선방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의 성장 축이라고 볼 수 있는 쪽들이죠. 그래서 지금 장보고 3 잠수함이라든가 울산급 호위함 이런 쪽에 대한 특수선 쪽들이 건조가 어느 정도 반영이 되면서 이제 실적에는 이제 작년 말 그리고 또 올해부터 계속 또 연결돼서 반영될 걸로 보이고 있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수주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모습들이죠. 미국 군함 쪽에서도 여전히 미국에서는 계속 골든 플릿이라고 하는 또 함대를 다시 만들어가는 재건 과정 쪽에서 가장 협력을 할 수 있는 쪽들이 어디겠느냐라고 하게 되면 솔직히 일본 동맹국 안에서 찾는다 그러면 일본과 한국밖에 없는 상황들인데 그중에서 어느 정도 성과 나고 있고 거기다 또 기술력도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한국 업체에 대한 어떤 또 선호도가 가장 높을 수밖에 없겠다라는 쪽들이고 앞서 말씀하셨던 캐나다 잠수함 같은 경우도 수주 기대감들이 높아지는 가운데 이번에도 관련된 산업부 장관이 한국에 와서 캐나다 장관이 와서 또 여러 가지 참관을 한다는 얘기는 기대감이 좀 높아진다고 봐야겠죠. 그런 쪽에서 성과가 나왔을 때 앞으로 이 부분이 또 주가에 작용하는 반영들도 좀 높아질 수 있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하나그룹에 대한 시너지 기대감들이 좀 높아지는 부분들도 체크를 해야겠죠. 그런 쪽에서 방산이나 에너지 관련된 계열사와 어느 정도 시너지가 나올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프로젝트에 동반적으로 진출하는 모습들, 특히 이번에도 하나옵션이 미국의 필리조선소다 그리고 또 호주의 오스탈 쪽 같은 경우도 지분을 인수하는 과정 쪽에서 한화 시스템과 함께 지분 관계가 같이 이어지고 거기서 어떤 전략적 협력 관계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인 한화그룹의 위상을 같이 또 보여줄 수가 있는 또 앞단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기대감도 높아질 수 있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지금 주가를 보게 되면 선행 PR이 29배 정도가 되다 보니까 좀 비싸다라고 얘기는 할 수 있겠습니다만 내년 영업이익까지 본다라고 하게 되면 2조 2천억까지 빠르게 올라간다라고 봤을 때 실적에 대한 부담감은 그렇게 크게 없어질 수 있고 거기다가 또 오히려 수주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채워진다라고 하게 되면 훨씬 더 탄력들이 좋아질 수가 있겠다는 관점 쪽에서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한화오션에 대한 설명 들어봤습니다. 다양하게 상승 동력이 아직 살아있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나타나고 있는 구간입니다. 잘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개의 특징주들 만나봤고요. 이어서 포착 종목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돌아온 월요일인데 지수가 좀 크게 빠지고 있어서 또 어떤 종목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에 좀 집중해 보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 지금 어떤 시장에서 좀 불안 요인들이 좀 높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같은 경우는 약간 방어적 성격의 종목들에 한번 또 눈길이 간다는 쪽에서 현대백화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백화점 본업은 잘 나간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올해 기저감도 낮은 상황 쪽에서 소비 회복이 좀 이어지는 관점 쪽에서 인바운드 외국인 관광객들이죠. 이쪽들이 좀 증가하기 시작하면서 백화점 매출을 연간 3에서 5%는 꾸준하게 성장세로 이끌어 간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런 쪽들이 그래도 약하지만 성장세는 이어간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말씀드렸던 외국인들에 대한 매출이 증가하는 모습들인데 일단 럭셔리 관련된 쪽 백화점 하게 되면 거의 명품 쪽만 많이 보시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외국인들이 와서 체험하고 그리고 또 관광하는 백화점 쪽에 대한 흐름들이 이제 더 현대 쪽으로 많이 이어졌다는 쪽으로 봤을 때 이런 쪽들은 연관시키게 되면은 원화가 약세로 이어지다 보니까 오히려 소비 여력들이 커졌다라고 하게 되면 여전히 기대감은 높아진다고 봐야 될 부분이라고 봐야겠죠.
그런 쪽과 함께 두 번째는 면세점에 대한 구조 조정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적자폭이 컸었던 동대문 시내 면세점이 철수를 하다 보니까 시내 면세점 두 곳 중에 한 곳이 지금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일단 외형은 줄었어도 오히려 수익성은 높아질 수 있겠다는 부분들 쪽으로 바라보는 게 더 맞겠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면세 부분 같은 경우도 흑자 전환이 되기 시작하는 부분들이 나오면서 아직 뭐 큰 폭은 아니지만 이것까지 자리 잡아준다라고 하게 되면 그동안에 적자폭을 보였던 부분들을 어느 정도 만회하기 시작한다라는 쪽에서 단체 관광객들의 또 확보가 어느 정도 또 시장에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미칠 수 있겠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밖에 또 비핵심 사업 쪽에서 지누스 같은 경우도 눈길이 가죠. 일단 상무부에서 반덤핑 관세 쪽을 제로로 만드는 다음에 오히려 비매트리스 쪽 같은 경우도 25% 관세 리스크가 좀 있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이를 상쇄를 해서 작년에 턴어라운드가 됐다라고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일단 실적 기반들은 마련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구조조정이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전반적인 전체 실적 쪽으로는 끌어올릴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이를 통해서 주가를 보게 되면 선행 PR로 8배 수준이고요. PBR 0.5배다라고 하게 되면 또 주주 가치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만큼 현대백화점에 대해서도 지금 자리 정도면 그래도 어느 정도 기대감이 모일 시점이다라는 관점 쪽에서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지금은 지난 고점대 부근을 돌파하는 그래서 한 단계 레벨업되는 한 11만 원대 정도까지 목표가를 삼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8만 5천 원대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현대백화점 짚어봤습니다. 본업을 잘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또 앞으로의 실적까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표 주가 11만 원까지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대표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비둘기파인가 매파인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준비제도 차기 의장 후보로 지명한 케빈 워시의 성향을 두고 금융시장이 혼란에 빠졌다. 트럼프의 금리 인하 요구에 부합하는 인물로 평가되지만 과거 연준의 양적 완화를 공개 비판하며 사임했던 이력은 그를 매파로 기억하게 만든다. 실제 지명 직후 뉴욕 증시는 하락했고 금은 비트코인 가격도 일제히 밀렸다. 워시는 자산 매각을 통한 유동성 회수까지 주장해 장기금리 상승 우려도 키웠다. 데이터에 따라 금리를 결정한다는 원칙을 강조하지만 취임 이후 트럼프와의 갈등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새 의장 체제의 방향이 드러날 때까지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은 불가피하게 보인다. 자, 코스피 5천 시대 안정을 기원하고 코스닥 3천까지의 목표를 잡고 또 새로운 종목들 알려드립니다. 말로 홈런 칠 수 있을 업종과 종목을 알려드리는 이재선의 말로 홈런 시즌2. 오늘도 이데일리온의 이재선 파트너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파트너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자, 2월에 첫 거래일이 됐는데 오늘 충격으로 시작을 하네요. 네. 1월 한 달도 충격이었지만 1월은 많이 올라가서 충격이었고 네. 오늘은 또 급락이 나와서 충격이어서 또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혼란스러워하십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충격이 지수도 지수인데 케빈 워시에 대한 이 워시 쇼크라고 표현을 누굽니까, 이 하는데 사람은? 기존부터 계속 얘기 나왔던 사람인데 다들 그게 혼란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진짜 매파적인 거냐
아니면은 또 나름대로의 비둘기적 성향도 일부는 있기 때문에 또 이제 뭐 트럼프랑 이제 뭐 친구의 사위 이렇게 되다 보니까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미리 얘기가 된 거 아니냐라는 여러 가지 추측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아직 뭐 청문회 날짜도 안 잡혔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조금 천천히 보시면 되고요. 이 부분을 그냥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자, 지난달도 충격이었고 이번 달도 충격이다라고 정확하게 표현해 주셨는데 네. 지난달에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숨고르기 할 타이밍이 다가옵니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고 네. 그 숨고르기가 꼭 필요해요, 여러분. 숨고르기라고 하기에는 오늘은 뭐 거의 뭐 한숨 쉬듯 사이드카까지 나오기는 했는데 빨리 올라왔으니까 이제 조정도 빠르게 받고 그리고 조정을 빠르게 받는다라는 거는 장중 조정으로 마무리하고 아래 꼬리를 달고 가면은 오히려 조정을 짧게 받기 위한 이런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오늘 내려간다고 해서 불안감을 갖거나 이제 뭐 한숨을 쉰다거나 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히려 1월 달 여러분들이 큰 수익을 올리셨다라고 하면은 2월 달에도 수익을 올려야 되는데 부담이 되는 자리에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감을 한 템포 해소하고 과열권으로 이렇게 너무 과도하게 진입하지 않기 위해서 이제 살살 우리도 운동하거나 이제 여름에 더우면은 찬물도 마시고 샤워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 과정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샤워했다라고 해서 여름에 더위 열기가 식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상승장이 끝난 건 아니에요. 유지가 되고 있는데 그중에서 열기시키기 위해서 잠깐 등목 한번 하고 찬물 시원하게 여러분들이 요즘에 뭐 아침은 안 먹어도 마신다는 이런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마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추세가 바뀌느냐라고 하면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워시 쇼크 얘기를 하는데 제롬 파월보다 부정적일까라고 생각하면은 전 그건 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작정 너무 비둘기적인 것보다는 어느 정도 이렇게 중립적인 성향을 갖고 또 우리 시장에 도움되는 정책을 펼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면 그런 측면에서는 또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 청문회까지 기다려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의 충격은 단기적으로 빠르게 해소하고 가려는 등목 정도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뭐 많이 흔들리지만 이런 시장에서 너무 걱정하는 것도 네. 우리 시장에서 수익률을 깎아먹는 거일 수 있으니까 잘 대응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고요. 자, 그러면 오늘 이렇게 흔들리지만 저희는 여기에서도 홈런의 기회를 엿보겠습니다. 오늘도 말로 홈런을 쏘아 올릴 수 있을 4번 타자 업종으로 오늘은 뭐 2월의 첫 거래일인데 2월부터는 또 어떤 걸 볼까요? 오늘 뭐 볼까요? 네, 제가 지난 4분기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게 여러분들 주목하셔야 되는 게 이바봇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그중에 2차 전지 조금 억울하게 못 올라온 종목들도 있고 조금 못난이 종목이다 생각되는 종목들도 분명히 있었단 말이에요. 네. 우리가 대장은 다 소개를 해드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억울한 종목들 다시 한번 좀 살펴봐야 될 타이밍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억울한 2차 전지들을 고르셨군요, 오늘. 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입장에서 주주분들 입장에서 좀 어글리한 종목들인데요. 이 종목들이 정말 나빠서가 아니다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오늘은 어글리 2차 전지입니다. 네. 자, 그래서 2차 전지 소외주의 반격이다. 오히려 지금이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제가 이렇게 타이틀을 가져왔는데 여러분들 중에도 분명히 저랑 비슷하게 생각은 하고 계시는데 지금 굉장히 지금 화가 많이 나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에코프로 저렇게 올라가는데 말로 없는 종목 선정되고 막 난리가 났는데 왜 내 종목은 이렇게 약하지? 왜 이렇게 안 올라가는 것 같지? 왜 나는 2차 전지주 좋다는데 시장에 소외돼 있는 것 같지? 라고 생각되시는 분들 계신다라고 오늘 집중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명히 전기차 캐즘 작년부터 유럽에서 시작돼가지고 서서히 해소가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2024년 하반기에 여러분들이 유럽에 있는 세미나 내용만 좀 확인하셨어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이다. 그런데 우리가 직접적으로 빠르게 해소가 될 거냐라면 그건 물음표라고 했어요. 왜냐하면은 중요한 거는 제가 여기 적어드렸는데 저가 전기차 라인업이 우리가 좀 부족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3원계의 양극재를 쓸 때 중국의 이제 리튬 인산철 LFP 배터리보다는 가격이 좀 높고 하이엔드 기술을 가져가는 이제 3원계 NCM, NCA 중심으로 가고 하이니켈 쪽으로 가다 보니까 가격이 좀 높은 게 흠이에요. 그리고 제일 큰 문제는 그거였죠. 배터리 화재가 난다라는 게 이게 문제였는데 워낙 이제 좀 톡톡 튀는 놈들을 이제 양극재로 쓰다 보니까 여기서 또 이제 문제가 좀 발생한 적이 있었다라는 측면. 지금은 많이 안정화됐습니다만 그런 중간에 과도기적인 성향에서 문제가 좀 발생해서 뭐 중국에서는 이렇게도 홍보를 했었죠. 우리는
굉장히 안전하다, 한국산이랑 다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죠. 뭐 단점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왜 그렇게 가볍고 이렇게 통통 튀는 걸 했느냐라고 하면은 전기차나 로봇이나 배터리가 무거우면은 그만큼 전력 소모도 많고 주행 거리도 줄어들고 이동할 수 있는 것들이 좀 짧아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주행 거리 늘리고 좀 오래 쓸 수 있는 것에 집중을 했는데 중국은 그런 거 상관없습니다. 계속 갈아 끼던지 아니면 무거워도 좀 크게 만들어도 일단 당장 가격이 저렴한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구간에서는 저가형으로 또 정부에서 보조금을 워낙 팍팍 찔러주다 보니까 중국산 배터리들이 이제 유럽 쪽에서 먼저 가서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거. 뭐 작년에 BYD 이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많이 확인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좀 밀렸었는데 올해부터는 좀 얘기가 좀 달라질 거예요. 전기차 캐즘이 서서히 이제 해소되는 게 살살 보이기 시작하고 있고 우리나라 양극재 기업들도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의문을 갖는 거죠. 아이 그러면 LG엔솔이랑 포드랑 왜 그렇게 공급 계약 해지를 합니까? LNF는 또 왜 해지합니까?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데 그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게요. 더 고부가가치 산업이고 지금 당장 더 돈이 되는 ESS 쪽으로 이동하기 때문이다. 포드 계약 해지 내용 잘 보시면은 전기차 안 해요. 우리 2차 전지 안 해요가 아니에요. 지금 당장 돈 되는 건 ESS니까 전기차 쪽에 투자하는 자금을 이쪽으로 좀 돌렸다가 다시 투자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계약을 끊고 너네랑은 이제 더 이상 이제 우리랑은 끝이야라고 얘기한 내용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다시 한번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ESS 시장 폭발하는 부분, 이 부분에 여러분들이 좀 집중할 수 있다라는 건데 분명히 기술력은 우리나라도 LFP 같은 건 진입 장벽이 낮습니다. 중국은 우리나라 삼원계에 빠르게 못 들어오지만 우리는 LFP 시장 빠르게 들어갈 수 있다라고 기존부터 얘기했었는데 말만 하지 말고 그럼 직접 개발해 보시고 했더니 진짜로 개발을 했어요. 지금 벌써 4세대까지 개발을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자, 그래서 AI 데이터 센터 전력 공급 이런 부분이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데 미국은 중국산 안 쓴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대체제는 우리나라밖에 없는 건 우리가 가서 지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좋은 ESS 관련된 공급 계약 이슈가 나오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기차에만 의존하던 이 시장이 ESS 쪽으로 확대돼서 더 좋아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다가 전기차 캐즘이 이제 서서히 해소되기 시작한다라고 하면은 본업도 잘 되고 미래도 잘 되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도체 시장에서 이 기존의 레거시 반도체 업종이 굉장히 재고가 많이 쌓이고 가격이 바닥으로 치닫고 있을 때 SK하이닉스부터 시작해서 HBM으로 새로운 활로를 찾아서 먼저 움직이기 시작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리고 나서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레거시 반도체도 라인을 자꾸 HBM이나 최첨단으로 옮기다 보니까 기존의 범용 반도체도 쇼티지가 나기 시작해서 좋아지잖아요. 전기차 캐즘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해소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그게 2023년부터 해서 한 2년 걸렸는데 전기차 이 ESS 같은 경우 작년부터 시작했으니까 뭐 올해 내년 되면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전기차 소외주들 관심 가져보셔야 되고 또 리튬 가격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다는 건 제가 작년부터 누누이 말씀드렸던 사항들이니까 이런 부분을 다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 소외돼 있다? 아, 나한테 기회를 주는구나라고 생각하실 타이밍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2차 전지 관련해서 다시 한번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에코프로 이런 종목들은 시장이 빠져도 잘 버티고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이제 어글리 2차 전지들 이라고 했으니까 지금 약간 속을 썩이고 있는 종목들 그러면은 진짜 못생겼는지 예쁜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자, 안타 종목부터 볼까요? 1루까지 출루할 수 있을 2차 전지 종목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네, 어글리한 사이즈 있는 종목 중에 포스코 퓨처엠을 선택을 포스코 했습니다. 퓨처엠. 그쵸. 네. 안 가요. 제가 정말 좋은 종목이고 저는 사실 양극재 기업 중에서 개인적으로는 제일 좋아하는 기업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제일 많이 올라가진 않는다. 대신 제일 믿음직스럽다라고 제가 표현을 많이 하죠. 자, 그런데 생각보다 잘 안 갔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여러분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기업이 정말 좋은데 이미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칭찬하는 게 이미 중국산 이제 소재를 탈피하기 위한 작업을 과거부터 해왔었고 아르헨티나 염호는 우리가 워낙 많이 얘기했으니까 이제 알고 계시고 호주 광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이미 다 우리는 탈피해 있는 기업입니다라는 거를 알고 있어요. 거기다가 리튬 가격이 슬슬 오르면은 이제 슬슬 반응을 해야 되는데 큰 반응이 안 나오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속상해하실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지금 같은 경우가 좀 단단하게 갈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미 대기업들 이 글로벌 기업들하고 우리나라에도 있는 글로벌 기업이지만 이 기업들하고 대규모 계약을 이미 맞춰놨고 중요한 거 우리나라는
프리미엄 시장이라고 했습니다. 중국하고 다르다라고 했어요. 프리미엄 시장으로 갈 때 하이니켈 쪽으로 계속 이제 넘어가야 되는데 이미 95% 이상 울트라 하이니켈 개발을 마쳤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2개 기업이 제일 빨리 나가고 있는데 그중 하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 리튬 관련된 부분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는 이제 GM을 등에 업고 간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제가 볼 때는 이런 뭐 전기차 캐즘을 이제 슬슬 해소해 나가면서 ESS로 발돋움하는 이런 시장에서 가장 걸맞는 가장 든든한 종목이 아닌가 싶어요. 앞으로는 이제 음극재 시장에 이어서 양극재 시장까지도 우리가 1위까지 올라가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아직은 시기상조인 것 같아요. 본인들이 목표했던 생산량이나 이런 거는 못 미치고 있기 때문에 아직 뭐 공장 증설이나 투자할 것들도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2차 전지는 사실 2040년, 2050년까지 봐야지 결과가 나오는 싸움인데 그 중간중간에 분명히 포스코퓨처엠이 지금보다 최소 2~3배는 기본이고요. 뭐 제가 볼 때는 단위가 바뀔 정도로 올라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분명히 발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장기적으로 볼 때 우리가 반도체 할 때 삼성전자 하이닉스 투자하듯이 이 2차 전지 분야라고 하면 포스코퓨처엠이 그중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으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어글리에도 오히려 기회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포스코 퓨처엠을 첫 번째 안타 종목 소개해 주셨는데 지금 뭐 사업을 갖춰가는 여건이나 환경이나 이런 것들은 잘 세팅이 돼 있는데 네. 아직 시장에서 부각을 받질 못하고 있어요. 첫 번째 안타 종목으로 포스코 퓨처엠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빠른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요즘 뭐 수익 상승을 잘 못 보여주고는 있지만 네. 앞으로 빨리 갈 수 있을 네. 2루타 종목 뭡니까? 네, 2차 전지주는 뭐 사실 대형주들도 좀 빠르게 움직일 네. 때는 빠르게 움직이는데 작은 종목 중에서 제가 기존에 소개해드렸던 유일 에너테크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기존의 장비주 중에서 굉장히 좋은 기술력을 갖고 있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노칭, 스태킹, 뭐 탭 웰딩 이쪽 분야로 해서 좋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뭐 사실 노칭에 이제 강력한 이제 모멘텀을 갖고 추가적으로 이제 성장 동력을 마련해서 기술력을 확보한 기업인데 너무 좋아요. 이 ESS 쪽으로 해가지고는 이 기업을 빼놓고 얘기하기가 사실 쉽지 않을 정도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장비로 이렇게 버틴 다음에 리사이클 쪽으로 이제 추후에 터진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리튬 가격 살살 올라오죠. 리튬 가격이 올라오면은 이런 양극재 기업하고 이제 리사이클 쪽, 폐배터리 쪽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튬 가격 쓱 올라오니까 에코프로 같은 경우 날아가지 않습니까? 리사이클의 대장주가 되겠죠. 그렇다라고 하면은 유일 에너테크가 이런 부분에서도 충분히 기대감을 가질 수 있고 또 전고체 배터리 같은 경우도 현대차 그룹에 이미 장비를 전량 수주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주가가 최근에 좀 안 좋았어요. 안 좋았다가 최근에 다시 폭발적으로 올라오고 있는데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기업이 신사업도 잘 되고 전고체 사업도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돈이 더 필요한 거예요. 투자금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면은 자금을 좀 조달해서 우리가 사업을 더 크게 키워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건데 저는 굉장히 찬성하는 바입니다. 예. 우리 회사가 경영이 어려워서 직원들 급여를 줄 돈이 없어서 돈을 가져옵니다. 이러면은 저는 그건 반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사 증설을 해서 앞으로 더 큰 수익을 얻기 위해서 한다라고 하면 단기적으로 주가 이석에 대한 리스크는 나오지만 그 단기적인 리스크, 이 물량 해소 구간이 끝나면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기업들 제가 너무 많이 봤습니다. 이 다음에 나올 삼루타 종목이 뭐 대표적이긴 한데 충분히 그런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기업이기 때문에 유일 에너테크 여러분들이 앞으로 꾸준히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2루타 종목은 유일 에너테크 2차 전지 쪽에 장비주를 하나 소개를 해 주셨어요. 빠르게 갈 수 있을 종목으로. 자, 그럼 이제 3루타로 가겠습니다. 호타 준족 멀리도 가고 빨리도 갈 수 있을 만한 2차 전지 종목 중에 뭐가 있을까요? 네, 3루타 종목은 코스모 신소재입니다. 코스모 신소재. 네, 제가 이 시간이 끝나면은 이제 항상 여러분들께 이제 공개 방송으로 장 마감을 하루를 함께 하고 있죠. 네네. 그런데 제가 금요일 날 이렇게 약속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가격이 여기서 크게 변동이 없다라고 하면은 네. 제가 월요일에 약속드리겠습니다. 이 종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라고 못 올라왔고 굉장히 어글리하고 주주분들 너무 억울하실 거예요. 네, 너무 안 움직였거든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기회가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라고까지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호타준적으로 보기에 딱 좋은 것 같아요. 말로 없는 종목하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3루타는 간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보면 또 몸집은 좀 가벼워요. 그런데
이 하이엔드 쪽으로 해가지고 본인들만의 특화된 기술력으로 가다 보니까 또 마웨이가 잘 됐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성장했죠. 제가 이 기업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유일에너테크처럼 2019년으로 기억합니다. 유상증자가 발생해서 한 13,000원대 있던 종목이 한 10,000원대까지 내려왔다가 급락이 나와요. 그래서 한 6,000~7,000원 이 구간까지 갔었는데 제가 9,000원 회복될 때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라고 그 당시에도 이제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결국 이 종목이 20만 원대를 넘어갑니다. 이유는 간단하다고 했어요. 우리 직원들 월급 주고 막 이럴 게 아니에요. 양극재 공장이 분명히 신사업을 시작합니다라고 해서 양극재를 진출했습니다라고 했는데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이 기업이. 그래가지고 이 기업에서 우리 공장 증설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전기차 시대가 올 건데 공장 증설하겠습니다. 막 그러고 그 당시에 또 이제 테슬라 배터리 데이가 유상증자 받을 시즌이에요. 배터리 데이 나오면서 앞으로 주행 거리가 부족한데 실리콘 응급제를 넣겠습니다. 이러면서 또 이제 일론 머스크가 계속 전기차 시장에 대한 장밋빛 미래를 그리고 있던 그 시절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기업이 20만 원 넘어 24만 원 이렇게 가는 어마어마한 상승을 보이는데 저는 이런 기업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나서 본인만의 독자적인 길까지 갔다라는 거. 그래서 전기차 캐즘, ESS 다 해당되는 기업이기도 하고 이미 경쟁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투자를 축소하고 있었어요. 전체적으로 다 축소하는 거는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 기업은 오히려 더욱더 공격적으로 증설을 하고 대부분 전구체를 중국 사양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져다 쓰니까 에코프로 그룹주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을 해소해야 됩니다 해가지고 무 전구체 기술력을 가져왔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전구체 기술력 아예 내재화해버렸습니다. 너무나도 훌륭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에요. 이런 기업을 여러분들이 지금 아직 안 올랐다라고 해서 너무 억울합니다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앞으로 장밋빛 미래가 펼쳐져 있는 종목이고 다시 20만 원대 가는 거 저는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그 고점도 넘어서 더 갈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기업만의 특화된 프리미엄 기술력에 여러분들이 집중하신다라고 하면은 호타전적으로 멀리 보일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프리미엄 특화 전략을 쓰고 있는 코스모 신소재까지 3루타 종목 봤고요. 자, 그럼 이제 그동안 저희가 알려드렸던 말로 없는 종목 랭킹을 봐야 되겠죠? 랭킹 오늘 많이 늘어났습니다. 네. 종목들이 너무 수익률이 좋아가지고 이 페이지까지 다 100% 넘어가면은 네. 순위 변동이 안 보일 것 같아서 시즌 1에도 사실 2월 정도부터는 이렇게 14종목으로 늘렸었는데 14위까지 볼까요, 그러면? 네, 그래서 오늘은 14위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1페이지는 뭐 설명드릴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네. 로봇 중심으로 해서 올해 좋아지는 우주항공이랑 자율주행 이런 부분이 그러게요. 딱 상위권에 있어요. 그리고 이바봇에 해당되는 종목들이 다 있는 그렇네요. 거다 생각하시면 그냥 편안하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이바봇 종목들도 들어가 있고 여기에 관련돼 있는 반도체, 전력기기 기본으로 들어가 있죠. 거기다가 원전 같은 이런 종목들 전체적으로 굉장히 좋아요. 최근에 뭐 리노공업 같은 게 엄청 좋다라고 했는데 그렇죠. 현대건설이 좀 눈에 띄어요. 제가 분명 지난주 월요일인가요? 7위까지 내렸어요. 원래 6위였는데 7위 됐습니다 했는데 지금 12위까지 내렸네요. 네. 일주일 만에 이만큼 변동성이 강하게 다른 종목들이 강하게 치고 올라왔다라는 뜻이 되겠죠. 시장이 너무나도 급변하고 재밌게 흘러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도 이제 목표가를 도달하는 종목들이 있는데요. 네. 첫 번째 종목은 이제 롯데관광개발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오, 코스피에 뭐 사이드카가 걸리고 막 이런 날인데 이런 날도 고점을 갱신하면서 드디어 1차 목표가를 달성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올라왔는데 1차 목표가가 여기라는 거는 여러분들 2차 목표가는 더 높다라는 거죠. 제가 기대감이 굉장히 높다라고 했는데 조만간 설 연휴 있고 하면은 굉장히 또 많은 이 관광객들이 오겠죠. 그 기대감 충분히 얻어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오늘은 다음 페이지부터는 여러분들이 기회의 땅이다라고 볼 수 있는 종목들 다시 알려드릴게요. 네. 뉴로메카 제가 9만 원 아래로 내려오면 기회가 됩니다. 그리고 최저 목적치는 최저로 따지면 7만 원까지입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9만 원 아래 지금 8만 원 초중반 이렇게 있는 거 너무 좋은 가격인 것 같습니다. 이런 구간에서 천천히 모아가시고 대신 리스크는 아직 위험 종목에서 회피가 안 돼 있으니까 위험 종목만 딱지만 딱 되면은 다시 한번 2차 상승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쉬는 종목 보시라고 했어요. HLB 1차 목표치 딱 달성하고 나서 지금 쉬고 있습니다. 물론 클래스2로 분류돼가지고 2개월이 아니라 6개월 뒤에 이제 7월에 결과가 나오겠지만 이번에는 정말로 신중하게 신청해서 가능성을 높이지 않았나 싶어요. 이 LCAB 말고도 이제 항소제약도 굉장히 신중하게 신청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기대감을 갖는다라면 7월까지 여러분들이 본다라고 하면 오히려 이 상승폭을 다 내준 지금이 기회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 페이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최근에 반도체주들 많이 움직였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종목 우리 시작하고 나서 연일 상승을 보이다가 이제 조금 쉬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5,000원 부근으로 붙어가고 있는데 이 구간 굉장히 좋은 구간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눌릴 때 매수해야 된다. 올라갈
때 추격 매수하는 거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이런 구간에서 보시면은 제가 볼 때는 뭐 추가 상승은 어렵지 않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AD 테크놀로지까지 한번 리뷰를 해봤고요. 그럼 이제 오늘의 말로 없는 종목을 봐야겠죠. 오늘 2차 전지 중에 속을 썩이지만 말로 없는을 반전을 보여줄 수 있을 종목 뭡니까? 자, 오늘의 말로 없는 종목은 LNF로 선택했습니다. LNF요? 네, 이 종목은 사실 어글리하다고 하기에는 지난 4분기에 너무 많이 올라오긴 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최근에 생각보다 잘 못 움직여서 그러니까, 예. 그때 들어가신 분들이나 그때부터 들고 계신 분들은 왜 에코프로처럼 안 움직이지? 라고 물음표를 많이 가지실 거예요. 그래서 어글리에 이제 말로 없는 종목으로 선택을 했는데 걱정하실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중장기적으로 볼 때 굉장히 억울하게 눌려있는 종목 중 하나라고 보고요. 코스닥에서 코스피 이전 상장할 때도 이 전기차 캐즘 시대의 한가운데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수혜를 하나도 못 받았어요. 분명히 수급은 들어와 있는데 그 수혜를 제대로 못 받은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여러분들이 호재를 쌓아놓고 있고 그리고 악재가 해소되는데 주가가 별로 못 움직였다라고 하면은 그런 기업들은 결론적으로는 이제 기업 가치에 맞물리게 주가가 상승한다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생각하시면 되고 아까 포스코 퓨처엠 할 때 말씀드렸던 두 개의 이 하이스케일 기업 중 하나고요. 그리고 NCMA 강자로서 이제 NCMA까지 가서 LFP 시장까지도 이렇게 전체를 아우르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기업 내용은 뭐 크게 모르셔도 될 것 같아요. 기존에도 설명 많이 드렸고 네네. 이미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가격 전략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12만 5천 원 아래 구간에서 있는 구간은 너무나도 좋은 구간인 것 같아요. 지난번에 한번 급등한 다음에 그 구간 안에서 움직이고 있고 고점 돌파를 못하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갑갑해 하실 수 있는데 뭐 보시다시피 그냥 15만 원만 넘어가면은 20만 원까지 1차 목표치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25만 원까지 2차 목표치 드리는데 저는 이 종목 30만 원 넘어서 다시 한번 헐헐 날아가는 거 전혀 의심하지 않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함께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2차 전지 오늘 4번 타자 업종으로 살펴봤는데요. 그중에서도 LNF를 말로 없는 종목으로 선정해드렸으니까 다시 한 번 더 레벨업, 퀀텀 점프할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이재선 파트너와 함께 했는데요. 파트너님 바로 또 유튜브 라이브 하러 가셔야죠. 네. 오늘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증시 날씨 전해드리는 마켓웨더 김수현입니다. 오늘 우리 증시 날씨에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차기 연준 의장 자리에 케빈 워시라는 매파적인 인물을 지명을 하면서 금과 은 그리고 비트코인 가격이 폭락을 했고요. 또 우리 국내 증시 오늘 이 이슈를 소화하면서 코스피도 5,100선이 깨졌습니다. 마찬가지로 환율도 1,450원대로 올라서면서 오늘 시장 분위기는 다소 우중충한데요. 그 가운데 오늘 증권가에서는 2월은 변동성 관리의 달이라고 코멘트를 달고 있습니다. 설 연휴로 인한 이익 실현 심리와 또 4분기 실적 시즌이 정점을 통과하면서 실적 모멘텀이 일시적으로 둔화되는 구간이라고 평가했는데요. 더 자세한 시장 분위기 다음 장에서 함께 살펴보시죠. 우선 오늘 반도체주에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지난 미증시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대 내림세를 걷다 보니 우리 국내 증시에서도 반도체 투톱이 동조화되는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모건 스탠리에서는 장밋빛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요. 올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이 각각 245조 원 그리고 179조 원을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에만 디램 값이 70%대에서 100% 오를 것이다. 이러한 게 그 근거였고요. 이어서 오늘도 우주항공주는 말
맑은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스페이스X IPO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일론 머스크가 우주에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을 발표하면서 위성 100만 기 발사 계획도 내놨습니다. 오늘 우주항공주가 지수 대비 선방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이어서 은행주, 오늘 투자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섹터 중에 하나입니다. 케빈 워시 수혜주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월가 출신인 케빈 워시가 복잡한 은행 자본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 오늘 은행주의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살펴보실 섹터가 토지 자산주입니다. 오늘 폭염같이 뜨거운 섹터인데요. 정부가 도심 집중형 공급 계획을 발표한 후에 유휴부지 사업화 기대감이 오늘 토지 자산주의 센티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오늘 의료 AI주도 쾌청한 점 확인되고 있는데 중동에서 최대 국제의료기기 전시회에 국내 대표 의료 AI 기업들이 대거 참석을 합니다. 이쪽에서 어떤 성과가 나올지 투자자들은 집중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방역주도 오늘 쾌청한 흐름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연초부터 잇따라 발생하면서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러한 점이 오늘 방역 관련주의 매수세로 이끌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주목해봐야 할 증권사의 리포트들도 하나씩 살펴보시죠. 오늘 SK하이닉스 워시쇼크에 오늘 주가에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목표가 140만 원 리포트 KB증권에서 나왔는데요. 2027년까지 수요 가시성을 확보했다는 게 그 근거였습니다. 이어서 효성중공업 4분기에 영업이익이 97% 급증을 보이면서 호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이후에 증권가에서는 잇따라 목표가를 330만 원 그리고 35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는데요. LS증권에서 목표가 350만 원 최대치가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효성중공업 주가가 비가 내리고 있는 점은 다소 아쉬운데요. 이어서 화장품주 APR 살펴보시면 오늘 대신증권에서 올해 매출 2조 원 돌파가 전망된다며 목표가를 7% 상향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시장 안에서 특징적인 종목들 하나씩 살펴보시죠. 우선 오늘 고려아연 국제 은 가격이 30%대 폭락을 보이자 고려아연도 마찬가지로 동반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금융지주는 오늘 맑은 날씨 보이고 있는데요. 연간 기준으로 사상 최초 4조 원의 수익을 돌파하면서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또 증권가에서는 올해 자사주 매입 소각을 통해서 주주 환원율 50%를 달성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정에서는 뜨거운 종목들 살펴보실 텐데요. 우선 삼표 시멘트, 성수에서 초고층 개발 기대감이 오늘 주가를 꽉 찬 상한가로 이끌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도리코, 관계사 휴스템의 본사 임원을 전면 배치한다는 소식 속에 개장 직후에는 상한가로 직행했지만 이내 상승분을 반납하는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 2월 2일 증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자, 맥락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산업을 대표하는 전문가를 모시고 그 산업의 맥을 짚어보는 시간으로 꾸려보겠습니다. 오늘은 또 최근 시장에서 정말 뜨겁게 주목을 받고 있는 자산이죠. 금과 은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텔커스의 조규원 대표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최근에 금과 은 가격이 정말 뜨거워서 사상 최고치 경신했다 이러한 기사를 매일 보게 됐었는데요. 주말 사이에 좀 급락을 했습니다. 이렇게 변동성이 좀 커지고 있는 건데 지금을 위험한 시기라고 봐야 될지 기회라고 봐야 될지 그리고 왜 이렇게 흔들렸는지 한번 짚어주시죠. 일단 네. 위기냐 기회냐라고 하면은 네. 이 변동성이 커진다라는 부분에서는 초보 투자자 입장에서는 위기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심리적으로 많이 흔들릴 수 있는 장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런 장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다. 이런 변동성 훨씬 더 많이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저는 이제 장기 투자하는 입장에서 볼 때 오히려 기회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실 이렇게 금 가격이랑 은 가격이 단기간에 급락했던 이유는 뭐 다른 자산 시장도 비슷하지만 네. 원래 케빈 헤셋이나 아니면 크리스토퍼 월로라고 하는 그런 좀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할 것으로 예견됐던 그런 후보들보다 좀 더 매파적인 성향에 가까운 케빈 워시가 이제 연준 의장으로 지목되면서
뭔가 그런 예고가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생각보다는 금리 인하가 좀 적극적으로 안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에 달러가 강세가 나타나고 그렇다 보니까 금과 은 가격이 좀 하락하는 영향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 걸 기준으로 생각할 때 물론 금과 은 가격이 좀 많이 오르다 보니까 뭐 레버리지 청산, 다양한 이슈들이 겹쳐지면서 금 가격은 거의 10% 정도, 은 가격은 30% 정도 하락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이쯤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자 이거죠. 단기적으로 가격 하락한 이슈 이해했어. 그럼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금 가격이랑 은 가격이 왜 원래 이렇게 올랐던 거야를 생각해보면 네. 결국에는 부채 문제, 지정학 문제, 그다음에 여러 가지 관세 문제 같은 것들이 엮여지면서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던 시기였다라는 걸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 지금 중앙은행들의 금 매입량이 주냐라고 하면 그렇지 않거든요. 여전히 견고한 중앙은행들의 금 매입량이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지정학적인 문제 여전히 높습니다. 관세 문제 해결되지 않고 있고요. 중장기적으로 볼 때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이런 흐름 역시 계속 지속되는 모습이 보여지는데 모든 그런 본질적인 상승장의 요소는 그대로 남아 있으면서 단기적인 악재가 나왔다라는 건 일종의 그 투자자들 입장에선 기회로 바라봐야 될 측면이 되기도 한다. 그래서 변동성을 우리가 너무 두려움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이 변동성을 우리가 기회로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의 이런 가격 하락은 정말 투자자들에게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가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히려 좀 중장기적으로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이런 흔들리는 구간 자체를 기회가 왔다라고 생각해도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금이 안전자산이라는 별명으로 많이 불리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렇게 흔들리는데 하루에 뭐 10% 이상이 왔다 갔다 하는데도 안전자산이라고 불려도 될까라는 의문도 들더라고요. 여전히 안전자산 이렇게 보시나요? 저도 제가 2019년에 이제 처음 금 투자를 시작하면서 네. 그때 처음 배웠던 게 이제 금은 안전자산이다 네. 이런 통념이 있잖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 금의 가격 변동성도 되게 낮을 거고 그다음에 뭐 오른다고 해도 막 그렇게 크게 오른다기보다는 좀 안정적으로 나의 자산을 지켜줄 거라고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직접 제가 이제 금에 대한 가격 변동성이나 그다음에 역사 거의 5,000년 동안의 금 가격 역사를 이제 네. 공부해 보다 보니까 금이 안전자산이라고 불렸던 이유는 화폐의 가치가 빠르게 떨어지는 그 위기의 상황에서 나의 자산을 지켜주기 때문에 안전자산이라고 불렸던 거지.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단순한 뭐 경제 위기라던가 아니면 이제 그런 경기 침체 시기 때 가격이 올라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가격 변동성이 낮아서 그런 것도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을 안전자산이라고 바라볼 때 중요한 키워드는 보험이라고 생각하면 좀 더 편할 것 같아요. 평소에는 그러니까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적정한 그냥 가격 움직임을 보여주다가 특정한 위기의 상황이 온다. 그러니까 금이 뜨거워질 수 있는 그런 화폐 가치가 빠르게 떨어지는 그런 시기가 도래한다라고 하면 보통 10년의 상승 사이클 동안 적게는 7개에서 많게는 26배가 상승할 만큼 정말 강렬하게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나는 게 원래 정상이다. 그리고 그런 사이클을 기준으로 볼 때 사실 2026년은 2019년부터 대략 2030년까지 이어지는 슈퍼 사이클 중에 이제 절반을 지나 본격적인 상승장이 들어가는 시기다 보니까 그래서 최근에 많이 오르고 있었던 거고 또 이런 조정도 또 이제 큰 변동성으로 크게 나타나는 게 바로 이런 이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지금의 흐름이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장기 투자자랑 단기 투자자랑 좀 대응 방법이 달라야 될 것 같거든요. 어떤 식으로 포지션 취하면 좋을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네. 금은 사이클이 매우 길고 분명하다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네. 금을 가지고 단기 투자를 하기에는 좀 맞지 않는 자산일 수 있어서 만약에 내가 정말 트레이딩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금보단 은을 좀 더 집중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은이 금보다 변동성이 훨씬 더 크니까요. 그렇고 이제 좀 중장기적으로 바라본다라고 할 때 이런 변동성이 큰 만큼 우리가 유의해야 될 점은 심리적으로 불안할 수 있는 부분들을 늘 잘 마인드 컨트롤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슈퍼 사이클이 나타나는 그런 본질적인 이유, 부채 문제와 화폐 가치 하락 이런 부분들을 주의하면서 이렇게 유의 깊게 바라보면서 그것의 변동이 있는지 없는지를 바라보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러면서 좀 마인드 컨트롤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내가 매수하려고 할 때 조급한 마음으로 다급하게 사는 것보다는 혹은 또 너무 이제 가격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불안감으로 이렇게 매수를 자꾸 지연시키는 것보다는 꾸준히 뭐 한 달에 한 번씩, 뭐 2달에 한 번씩 이런 식으로 꾸준히 사면서 그런 변동성을 완화시키면서 투자를 한다라고 한다면 변동성이 나에게 공포가 아니라 변동성은 나한테 기회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께서 금에 대한 표현을 오늘 해주실 때 보험이다라고 표현을 해주셨어요. 이 보험이라는 개념을 이제 이렇게 흔들렸을 때 한번 담아보자라고 생각하는 초보 투자자분들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좀 풀어서 해주신다면 어떻게 해주실 수 있을까요? 흔히 금이 과거 역사에서 왜 안전자산이라고 불렸는가는 이제 위기 때 강하기 때문인데요. 그 위기가 우리가 생각하는 위기랑은 좀 달라요. 과거에는 금 자체가 돈이었어요. 근데 네. 위기가 어떨 때 발생했냐면 국가가 이 금은 이제 돈이 많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이제 금을 생산할 수가 없다 보니까 금은 그대로 두고 이 금에다가 살짝씩 순도를 바꿔 타기 시작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화폐량을 늘리는 그런 정책들을 많이 썼거든요. 흔히 화폐 훼손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바로 그 당시에는 그게 물가에 반영되진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이 그걸 깨달으면서 물가가 크게 치솟는 현상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위기는 대부분 위기는 인플레이션이고 인플레이션은 금이다. 그래서 위기는 금이다라는 이런 그 공식이 형성됐었던 거죠. 근데 그게 5,000년 동안 이어지다 보니까 사람들은 위기는 금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이제 그 금에 대한 잘못된 통념이 잡혔던 거고 보험이라는 측면은 지금처럼 화폐의 가치가 빠르게 떨어지는 그런 시기 때 금이 다시 원래의 가치로 재평가가 되면서 가격이 빠르게 올라간다. 그래서 원래 우리는 그렇잖아요. 투자하는 거 나 너무 무서워. 그러니까 네. 나 투자 안 할래라고 하는데 투자를 안 한다는 게 사실은 투자를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원화라는 자산에 내 자산을 몰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특정 시기 현금의 가치가 빠르게 떨어지는 시기는 가만히 있는 사람이 제일 위험한 시기가 됩니다. 그때 나를 지킬 수 있는 몇 안 되는 자산이 바로 이런 실물 자산들이고 그중에 대표되는 게 금이기 때문에 금은 안전자산이고 금은 보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보험이고 이 실물 자산에 대한 뭐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그러면 내 포트폴리오에 한 몇 % 정도를 담아야지 안전할까요? 일반적으로 금은 이제 네. 다양한 포트폴리오 전략들이 있는데 그 전략들을 대부분 분석해 보면 대략 7.5%에서 15% 정도 사이를 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금은 일반적으로 이제 전체 자산의 10% 정도를 담는 게 가장 효율성이 좋다라고 평가를 하는데요. 네. 근데 지금처럼 화폐 가치가 빠르게 떨어지고 전 세계가 탈세계화로 가고 있고 그렇게 보호무역주의가 나타나는 이런 현상에서는 금을 20% 정도까지 늘려도 저는 충분히 내 포트폴리오가 유의미하고 효율성도 올라가면서 그다음에 수익성도 개선되고 안정성도 높아지는 그런 효과들을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은 한 20%까지도 높여도 좋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금 이야기를 들으니까요. 그 금이 오를 때 보통 저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주식이 흔들릴 때 금을 사고 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최근에 금도 오르지만 그 은도 오르고 뭐 여러 가지 자산들이 같이 오르고 있거든요. 근데 이 차이점이 뭔지 좀 궁금합니다. 요즘에는 이제 어떤 특정 시기에는 금이 오르고 주식이 안 오르고 이럴 때도 있지만 네. 최근 한 4, 5년을 기준으로 보면 금도 오르고 말씀하신 것처럼 은도 오르고 동도 오르고 주식도 오르고 네, 부동산도 다 오르나요? 오르고 뭐 코인도 네. 오르고 다 오르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하면 결국에는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나머지 다른 자산들이 오르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비슷한 시기가 언제 있었는가를 생각해 보면 1920년대 후반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네. 그때 이제 대공황이 있기 직전에 금도 오르고 주식도 오르고 뭐 부동산도 오르고 대부분의 자산들이 다 오르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었는데 그때 이제 결국엔 부채 문제가 한계점에 도달하자 결국에는 이 화폐의 가치를 재평가하면서 이 부채 문제를 해결했었다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이걸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리면 옛날에 만약에 제가 한 10년 전에 1,000만 원의 빚이 있었어요. 네. 근데 10년 후에 1,000만 원의 빚을 갚으면 옛날보다 지금 1,000만 원의 가치가 더 낮으니까 실질적으로 저는 지금 1,000만 원의 빚이 가치가 더 낮은 빚이 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국가도 예전에도 이제 그런 빚이 너무 많은 시절에는 화폐의 가치를 의도적으로 좀 낮추면서 부채 문제를 해결했었다. 그래서 이 시기 때는 화폐의 가치가 낮아지기 때문에 희소한 자원으로 이제 모든 돈이 쏠린다. 네. 그래서 주식도 보면은 모든
모든 주식이 다 오르는 건 아니에요. S&P 500 같은 경우에 이제 상위 7개 기업 제외하고 나머지는 이익 성장률이 4%밖에 안 됩니다. 근데 나머지 그 상위 7개 기업이 이익 성장률이 20%가 돼서 대부분 그쪽으로 돈이 다 몰렸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부동산 같은 경우에도 요충지로만 돈이 대부분 몰리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게 희소하거나 혹은 성장성이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보다 훨씬 월등하게 높을 거라고 예상되는 쪽으로만 돈이 몰리고 있다라는 우리는 이 포인트를 기억해야 되고, 보통 이 사이클은 좀 깁니다. 화폐의 가치를 낮추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려서요. 그래서 요즘 금이 많이 오르고, 그리고 그 외에도 이런 희소하거나 성장성이 뛰어난 자산으로만 돈이 유독 몰리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이해하시면 이해가 편하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데 상대적으로 다른 자산들이 높아지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렇다면 금과 은을 조금 더 자세히 비교를 해볼 텐데요. 금과 은 가장 큰 차이점이 뭘까요? 금과 은의 가장 큰 차이점은 아무래도 은은 좀 산업용으로 많이 쓰인다라는 거예요. 사실 5,000년이라는 시간 동안 금과 은은 둘 다 돈으로서 쓰였습니다. 옛날에 금화로 쓰일 때 이제 은화도 같이 쓰였던 것처럼요. 마치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1,000원짜리 지폐와 100원짜리 동전 같은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는 은이 산업용으로 점점 많이 쓰이기 시작하다가 전체 수요에서 58%,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 이제 산업재로 쓰입니다. 왜냐하면 은은 모든 원소들 중에서 전기 전도율이 가장 높은 원소이거든요. 근데 과거에는 은이 구리에 비해 너무 비싸니까 구리를 많이 썼었어요. 하지만 요즘에는 5G, AI, 데이터 센터를 확충하고 전기차와 이제 방산, 우주산업 모든 분야가 첨단화되다 보니까 은의 산업 수요가 정말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매년 사상 최고치를 돌파하고 있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은은 금과 마찬가지로 공급이 되게 지금 타이트한 상황이거든요. 대략 개발 타임라인으로 보면은 2029년에서 2030년 정도는 돼야지 생산량이 늘어날 기미가 보일 텐데 수요는 지금 정말 강하게 늘어나고 있다. 그런 측면을 바라본다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금이 슈퍼사이클인 이 시기에 은이 원래 많이 오르기도 하는데 이렇게 급격하게 늘어나는 산업 수요가 은의 상승률을 좀 더 드라마틱하게 만들지 않을까라는 그런 시장의 기대가 요즘에 많이 섞여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금은 보험적인 성격이고 은은 또 투자적인 성격이 강하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초보 투자자분들께서도 오늘 방송 함께 보고 계실 것 같은데 금이 저도 떨어졌다 그래서 봤는데 그래도 한 돈에 90만 원대더라고요. 아직도 비싸요. 그런데 이렇게 금이 비싸 보일 때 우리가 어떻게 판단 기준을 세워야 될지 되게 궁금한데요. 가격을 저처럼 한 돈에 얼마다를 봐야 될지 아니면 다른 지표들을 봐야 될지 궁금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그러면은 지금 금이 비싸다라고 말하는 건 과거에 내가 살았던 시대, 한 5년 전, 10년 전, 아니면 혹은 2, 3년 전과 비교했을 때 지금 너무 비싸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금이란 자산은 원래 오를 때 좀 많이 오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적게는 7배에서 많게는 26배가 상승할 만큼 그렇게 폭발적으로 상승하는 게 당연한 자산이에요. 워낙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기준을 두고 보면서 지금 금이라는 자산이 지금 적정한지 혹은 좀 많이 고점에 가까워졌는지를 알 수 있는가 하면 대표적으로는 금은비라는 데이터를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금은비는 금 가격과 은 가격을 비교해서 쉽게 말해서 금 한 돈 살 돈으로 은을 몇 돈이나 살 수 있느냐 이렇게 평가를 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 역사적인 금은비는 1대 15 정도가 됩니다. 실제로 지구상에 이제 매장되어 있는 금과 은의 그 매장량 비율도 보면 1대 1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대 로마 시대라던가 아니면 고대 메소포타미아 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이 금은비 데이터들을 쭉 정렬해 보면 1대 12에서 1대 15를 늘 유지했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실제로 1980년에 이제 금 가격이 고점을 찍었을 때도 1대 15로 되돌아갔다라는 점을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100년 동안의 금의 슈퍼사이클 중에 가장 상승장이 약했던 때도 금은비가 1대 32 정도까지 떨어졌었거든요. 근데 지금이 얼마인가 하면 1대 50 정도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런 지표들을 기준으로 보면 과거에 이제 고점이었던 시기랑 비교했을 때 아직도 상당한 기간이 남아 있구나. 그리고 상승 사이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략 2019년부터 2030년까지
3천까지 이어질 그런 상승장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지금은 절반을 지나 좀 본격적인 상승장이 들어가는 시기구나. 이런 것들을 이해하면서 투자를 해야 단순히 가격만 두고 보고 뭔가 비싸다 싸다 평가하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스텔코스 조규원 대표와 함께 금과 은의 투자 방법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금의 추세를 바라봐야 되는지와 관련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금, 은 최근에 좀 관심 있으셨던 분들 많으셨을 것 같은데 오늘 투자 판단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CES 2026에서 세계적인 주목을 받은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기업 공개 가능성에 관심이 쏠렸다. 세계 최고 수준의 로봇 기술력이 부각되며 기업 가치가 어디까지 커질지가 관건으로 떠올랐다. 증권가에서는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몸값이 100조 원을 넘어설 수 있다는 평가도 나왔다. 한화투자증권은 테슬라 휴머노이드 사업 가치를 비교 기준으로 삼아 기업 가치를 약 993억 달러, 우리 돈 145조 원 수준으로 추산했다. 현대차그룹은 2021년 소프트뱅크로부터 보스턴 다이내믹스 지분 80%를 인수했다. 당시 기업 가치는 10억 달러 수준이었지만 이후 유상증자와 기술 진전을 거치며 평가액이 급격히 뛰었다. 현대차그룹은 상장 시점을 두고 신중한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조급하게 상장하기보다는 로봇 양산 계획과 사업 성과를 통해 제값을 받을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시장에서는 보스턴 다이내믹스 IPO가 성사될 경우 정의선 회장의 경영권 승계 재원 마련과 그룹 지배구조 개편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네, 2월의 첫 거래일 마감 동시효과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라스트 찬스로 이어갈 거고요. 이데일리 서동구 전문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증시가 좀 많이 밀리네요. 2월의 첫 거래일인데 코스피는 현재 개인만이 지지해주고 있습니다. 낙폭이 좀 너무 큰 것 같은데 오늘 시장은 좀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금요일 날 그리고 우리 시간으로는 이제 토요일 날 아침에 여러분들이 확인했겠지만은 미증시의 조정 그리고 또 금, 은 이런 선물 시장에서의 급락 어느 정도 예견은 된 거고 좀 월요일 날 만만치 않겠다. 조정은 좀 나오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 이상의 하락폭이 지금 나타나면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좀 당황스럽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촉발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새로운 연준 의장이 시장 기대와는 달리 다소 매파적인 그런 일부에서는 이제 워시 쇼크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조금 더 확인을 좀 해봐야 될 시간은 필요한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사실은 지금 매파적인 연준 의장의 지명에 따라서 어떤 유동성에 대한 문제가 좀 불거지지 않겠느냐. 이 양반이 어떤 그 연준의 대차 대조표와 관련된 부분이 너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라는 그런 코멘트와 관련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영향이 좀 우리 시장에 좀 악재 또 글로벌 시장 전체적으로도 그동안 유동성을 갖고 끌고 왔던 이러한 흐름에서 뭔가 마디가 좀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가 고조가 되고 있는 모습이 우리 시장을 비롯해서 아시아 시장 전체적으로도 하락폭이 좀 커지고 있는 이러한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 코스피 코스닥 시장이 1월 달에 전 세계 시장에서 1위를 기록했고 또 상대적으로 보면은 미국이 실질적으로 보면은 거의 1% 정도 오르긴 했지만 꼴찌나 마찬가지예요. 24% 이상 급등했다는 숨고르기는 당연한 거였는데 마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울고 싶을 때 뺨 맞는 격 또는
하나의 핑계를 찾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도 한번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시장의 경우에는 외국인 기관들이 4거래일 연속 순매도를 보여주면서 상당히 어떤 단기 급등에 따른 찰실한 매도 물량들이 외국인이나 기관들 중심으로 나오고 있고 코스피 시장이 이렇게 흔들리니까 코스닥 시장 쪽도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오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는 있습니다만은 탄력성이 떨어지거나 또는 하락폭이 좀 깊어지는 이러한 모습이 오늘 시장의 특징적인 모습이고 거의 뭐 전 업종과 종목에 걸쳐서 하락폭이 연출되는 가운데 섹터별로 일부 종목들마다 조금은 뭐 반등을 주는 이러한 모습들이지만 시장을 끌어올리기에는 아직은 역부족인 이러한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시장이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였던 이유를 좀 분석을 해봤고요. 오늘은 결국에는 섹터에서 종목별로 엇갈린 등락이 나타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코스피 지수의 경우에도 현재 구간 5%대 약세로 마감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의 경우에도 4% 이상 좀 빠져나가는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하락 출발을 한 이후로 장중 내내 마이너스권에 머무르는 모습이었고요. 4,955포인트까지 장중 최저점 부근까지 좀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재 구간에서도 271포인트 이상 빠져나가는 모습으로 마감 기다리고 있습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도 4% 이상 밀려나간 채로 마감할 것으로 보이고요. 1,098.08포인트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역시나 장중 저점 부근에서 마감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수급 좀 체크해 보시면요. 외국인과 기관이 유가증권 시장에서 함께 물량을 덜어냈습니다. 외국인이 2조 6천억 원 이상 물량을 출회했고요. 기관도 2조 원 가까운 매도 우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개인만이 나홀로 순매수하면서 지수 하단을 받쳐주려는 모습이었는데 4조 4천억 원이나 물량이 들어와 줬습니다. 개인만이 나 홀로 순매수세 확인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과 개인의 동반 순매수세로 확인되고 있고요. 외국인이 3,890억 원대 순매수세, 개인이 2,200억 원대 순매수세 가져가고 있습니다. 반면 기관은 팔자세로 5,460억 원대 매도 우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낙폭이 굉장히 컸는데 하이닉스가 결국 9% 가까운 급락세로 마무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82만 9천 원 선까지 또 내려와 있고요. 삼성전자 역시 6%대 낙폭, 현재 동시효과 구간에서 더 큰 낙폭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현대차와 삼성전자 우선주까지 동반 4에서 5%대 약세고요. LG 엔솔도 오늘 4%대 약세 마감 예상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SK스퀘어,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기아, HD, 현대중공업까지 6위에서 10위권 종목들도 줄줄이 약세인데 SK스퀘어의 낙폭이 또 돋보이고 있습니다. 역시나 하이닉스와 주가 연동된 가운데 지난주에 상승했던 분을 많이 좀 하락하면서 내폭을 내주고 있고요. 코스닥에서는 오늘 특징적이었던 부분은 에코프로의 약진이었습니다. 그래도 현재 구간에서 또 빨간불 켜주려는 흐름 나타나고 있고요. ABL바이오의 경우에도 오늘 강보합권 마감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알테오젠의 경우 4%대 약세 마감으로 39만 4천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 마감합니다. (2월) 첫 거래일 국내 증시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파랗게 질려있는 모습이 장 막판까지 이어졌는데요. 케빈 워시가 이제 연준 차기 의장으로 거론이 되면서 매파적인 성향이 있다라는 해석이 더해지면서 우리 시장뿐만 아니라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파랗게 질려있던 하루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종목들이 시장에서 그래도 선방을 했고 크게 출렁이는지 함께 알아보시죠. 오늘 반도체 투톱의 약세가 눈에 띄었습니다. 특히나 SK하이닉스는 무려 8% 넘게 하락했고요. 삼성전자도 5.9%가량의 낙폭을 그리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반도체 투톱이 이렇게 미끄러지자 전반적인 지수 자체도 오늘 5% 가까운 하락세를 그리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5천선을 내어주는 모습까지도 확인이 됐었는데요. 우선 글로벌 악재도 악재입니다만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제 투자에 대한 거품론의 우려가 다시금
바람 불거지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하락했고요. 그 영향을 국내 증시가 고스란히 받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삼성 SDI도 오늘 8% 넘는 급락세를 그리면서 종가를 체결했는데요. 지난해 실적이 부진했다는 점이 발목을 잡고 있고요. 반면에 삼성전기는 1% 넘는 상승을 그리면서 지수 대비 선방을 해주는 모습이었는데 MLCC 부분 측이 AI가 학습에서 추론적으로 넘어가면서 MLCC 쪽을 조금 더 각광받을 수 있다라는 분석이 더해졌고 이로 인해 오늘 상승 마감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오늘 방산 관련 기업들 전반적으로 부진했고요. 특히나 현대로템도 7%에 가까운 낙폭을 그리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역시나 4분기 실적이 예상치보다 부진하다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이로 인해 오늘 급락세가 연출이 됐고요. 조선 원전할 것 없이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위축된 가운데 효성중공업과 한미반도체는 두 자릿대 낙폭을 보였습니다. 전력 설비 그리고 반도체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급격하게 위축이 됐습니다. 오늘 하나금융지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3%가량 상승 마감하는 데 성공했고 일부 금융사들을 중심으로는 시장 대비 선방하는 듯한 모습이 많이 포착이 됐습니다. 여기에 더해져서 APR 같은 경우에는요. 4분기 최대 실적에 대한 기대감, 올해 역시나 실적이 견조할 것이다라는 이야기 나오면서 1%가량 상승했고요. 현대글로비스는 무디스에서 신용 전망을 상향 조정하면서 이에 대한 기대감 속에 오늘 1.6% 상승 마감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이렇게 개별적인 이슈가 있는 기업들을 제외하고는 오늘 전반적으로 하락하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승하는 종목을 찾는 게 더 어려웠던 시장이었는데요. 전거래일 급락했던 ABL 바이오에는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오늘 0.3% 강보합권에 마감하는 데 성공했고요. 에코프로도 마지막에는 좀 들어 올려주려는 움직임이 포착이 되면서 보합권에서 마감을 했고 코스메카 코리아와 같은 일부 화장품 기업을 중심으로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 속에 좀 고개를 드는 듯한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전반적으로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파랗게 질린 채 마감을 했습니다. 바이오주 일제히 하락했고요. 여기에다가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7%가량 빠졌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2%, 태성도 1%가량 빠지면서 로봇과 그리고 조선 기자재 관련 기업들도 전반적으로 위축이 됐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에서 오늘 리노공업이 무려 10%, 원익 IPS가 11% 두 자릿대 하락 나왔고요. TCK도 13%, 유진테크도 10%가량의 낙폭을 보인다는 게 특징적인데요. 그동안 많이 상승했었던 로봇과 반도체 소보장 기업을 중심으로 강력하게 차익 매도 물량이 쏟아지면서 두 자릿대 하락을 그린 채 마감한 종목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시장의 분위기가 급격하게 위축된 모습으로 시작을 했던 2월의 첫 거래일이었습니다. 오늘 종목 시총 상위단에서는 전반적으로 부진했던 모습이 특징적이었는데 그렇다면 지수는 어떻게 마감을 했을까요? 신민영 앵커 전해주시죠. 네, 2월 2일 월요일 마감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결국 5%대 낙폭을 그렸습니다. 전거래일 대비해서 274포인트 빠져나갔고요. 5,000선 깨졌습니다. 4,949.67에 마감 지었습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도 4.44% 급락세 기록했고요. 1,098.36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 200도 5.59%대 급락세로 마감 지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하락 출발한 이후로 장중 내내 마이너스권에 머물렀고요. 장 초반에 5,196포인트까지 다소 올라가려는 흐름이 있었지만 이내 하락하면서 오후장에서 낙폭을 더 키웠습니다. 4,933.58포인트까지 저점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코스닥의 경우에 장 초반에 하락 출발했다가 바짝 오르면서 상승 전환 움직임이 있기도 했었는데요. 결국 이내 하락 전환한 이후로 마이너스권에 머물렀습니다. 장중에 1,089포인트까지 저점 낮추면서 1,090포인트가 깨지는 모습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수급 함께 보시면요. 외국인과 기관이 함께 물량 출하해내면서 2조 원대 각각 물량을 출하해냈고요. 물량을 개인이 받아갔습니다. 4조 5천억 원대 순 매수세 확인됩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기관이 역시나 순 매도세를 기록을 했고요. 5천억 원의 물량을 출하했습니다. 개인이 4천억 원대, 개인이 2천억 원대, 외국인이 4천억 원대 각각 순 매수 포지션 그렸습니다.
오늘 외국인은 어떤 선택을 했는지 살펴보도록 할까요?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의 외국인의 선택은 기아 그리고 현대 로템 쪽으로 집중이 됐습니다. 기아의 경우는 지난주에 이제 실적 발표에서 주주 환원에 대한 여전히 긍정적인 의견을 발표했는데 이에 따라 증권가에서는 주주 환원에 대한 지표 눈높이를 또 높여잡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외국인의 순매수 좀 집중됐고요. 현대 로템의 경우에도 밸류에이션이 여전히 국내 증권사 다른 종목들과 비교했을 때 여전히 저평가돼 있다라는 의견들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도 삼성물산 그리고 현대건설과 같은 건설주들 주목받았고요. 하이브의 경우에도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유입됐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눈에 띄는데요. 오늘 주가 하락 마감하긴 했지만 그래도 여타 종목 대비해서는 하락폭을 좀 낙폭을 줄이는 모습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유진테크 반도체 종목 안에서 외국인의 주목을 받았는데 주가는 급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삼성전자의 장비 공급사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ST팜과 펩트론, 리가캠바이오 같은 제약 바이오 종목들 일제히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유입되기도 했습니다. 하이브의 경우에는 이제 엔터주 전반에 좀 악재성 뉴스가 많이 들려오기도 했습니다. 오늘 결국 하락 마감했는데요. 홍콩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K-팝 콘서트, 드림 콘서트가 약 일주일 정도의 기한을 남겨두고 무기한 연기됐다라는 소식이 있었고 또 중국에서 또 이 BTS 콘서트만이 열리지 않는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한한령 해제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것이다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오늘 장중에 35만 5천 원까지 좀 저점을 기도 했고요. 결국 4.5% 내리면서 35만 7천 원의 종가를 체결했습니다. 기관이 선택한 종목들 함께 보시면요. SK스퀘어와 SK텔레콤 눈에 띕니다. 지난주에 좀 급등세를 연출했었던 종목들 이번 주 초반에 급락으로 돌아선 모습 확인됐고요. 메리츠 금융지주의 경우에도 기관의 순매수 상위 종목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메리츠 금융지주를 필두로 이제 또 증권주들의 실적진이 열리게 되는 가운데 메리츠의 경우에는 이번에 4분기 순이익이 54% 이상 성장할 것이란 전망 받아가고 있습니다. KTNG의 경우에도 기관의 순매수 상위 종목에 함께 올라오게 됐고요. 기아도 외국인에 이어서 기관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에코프로 그리고 ABL바이오 같은 종목들도 눈에 띄는데요. 제약바이오 안에서는 ABL바이오, 코롱티슈진, 리가캠바이오, 알테오젠까지 기관의 러브콜을 받아갔습니다. 오늘 에코프로의 경우에는 코스닥 시총 1위로 올라서는 모습이 확인되기도 했고요. 시총 22조까지 또 불어나는 모습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주가도 잘 방어해주려는 모습, 결국 보합권에서 마무리를 짓는 모습이었습니다. 피지컬 AI와 관련해서 로봇향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기대감이 연일 주가를 들어 올려주려는 흐름이고요. 장중에 장 초반엔 또 17만 6,300원까지 튀어오르는 모습 확인됐고요. 결국 전거래일과 같은 수준인 16만 2천 원에서 종가를 체결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수급 특징주들까지 만나보셨고요. 오늘 이 시장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포인트들 고은별 앵커와 함께 정리해보시죠. 네, 파이널 포인트 3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포인트는요. 역시나 우리 시장과 글로벌 시장을 크게 뒤흔들었던 이슈죠. 차기 연준 의장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케빈 워시를 연준 의장으로 지명한다라는 예고를 하면서 이로 인해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축소했고요. 양적 긴축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시장이 크게 흔들리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케빈 워시가 연준 위원으로 있었을 때 양적 완화에 대해 되게 비판적인 의견을 제시했었던 인물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더 매파적인 인물이 연준 의장이 될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시장에서는 실망 매물이 출회가 된 것이고요. 이로 인해 달러는 상승했지만 금과 은은 하락을 했고요. 특히나 공격 자산의 대표적인 자산격인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8만 달러를 하회하는 움직임까지 나타나면서 전반적으로 크게 투자 심리가 위축되는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도 연장생산인데요. AI 투자에 대한 둔화 우려가 커지면서 반도체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출렁였다는 겁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AI 투자 둔화의 우려가 커진 건데요. 마이크로소프트가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를 지속하고 있습니다만 클라우드 쪽에서 성과를 기대치보다 못 미치자 시장에서는 투자에 대한 회수를 언제 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다시금 커졌고요. 이로 인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크게 흔들리는 모습이 나타났었습니다. 여기에다가
시장에서가 공격 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위축됐던 부분은요. 이 연준 의장에 대한 우려감 속에 원자재 시장이 급락을 하면서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원자재를 매수했었던 부분에서 마진콜이 발생을 했고요. 돈이 필요한 상황이 되자 주식시장까지 매도가 전이되면서 전반적으로 시가총액이 큰 종목을 중심으로도 매도 물량이 크게 쏟아졌었던 하루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국내 증시는 장중에 매도 사이트카가 발생하기도 했고요. 코스닥은 무려 4%, 코스피는 5% 이상 급락하면서 종가를 체결했습니다. 시장이 이렇게 흔들리는 가운데서도 상승했던 섹터가 있습니다. 바로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 속에 부동산 섹터가 강한 시세를 분출했는데요. 성수동에 고층 부지를 개발한다라는 호재가 나오면서 이로 인해 삼표시멘트가 이거래일 연속 강세를 그리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오늘은 상한가에 터치하는 모습까지도 포착이 되기도 했었고요. 이렇게 삼표시멘트가 강하자 재개발 테마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확산이 되면서 동양고속, 천일고속 그리고 대성산업과 같은 재개발 테마에 엮여있는 기업을 중심으로 두 자릿대 강세가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러한 종목들은 시가총액이 굉장히 작은 종목이고요.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투자에는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투자할 곳이 마땅치가 않다 보니까 테마성 움직임이 있는 기업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일부 좀 돌아가는 모습도 나타났고요. 한 걸음 쉬어가려는 경계감이 커지는 시장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2월의 시작이 좀 녹록지는 않은데 과연 내일장은 우리가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까요? 지금 바로 알아보시죠. 네, 양시장 급락으로 시작한 월요일장이었습니다. 2월 출발에 보는 모습이 다소 좀 불안하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1월에 많이 올랐던 만큼 또 시작이 이렇게 나타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번 주 좀 전략을 잘 세워보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계속해서 이야기 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내일 포인트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내일도 중요하고 뭐 이번 한 달도 상당히 또 중요한 그런 한 달이 될 것 같아요. 전통적으로 보면 2월 달이 좀 약세 구간으로 연출되는 그런 흐름들이었습니다. 워낙 1월 효과가 이번에는 상대적으로 상당히 컸지만 통상적으로 그러한 여진이 나타나면서 2월 달은 좀 숨고르게 하는 과정, 또 실적과 관련된 부분도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돼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주요 지표들 중국과 미국 ISM 제조업 지수라든가 서비스 지수 발표가 되고 고용 지표도 또 영향을 미칠 만한 그런 내용들인데 지금 이것보다도 가장 시장의 중심에 들어서고 있는 것은 바로 케빈 워시의 향후의 어떤 코멘트라든가 일정들 이러한 부분에 따라서 시장의 급등락이 좀 계속 연출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우리가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오늘 밤 미국 시장이 어떠한 흐름을 보여주고 그리고 또 어떤 지명자가 나오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언론에서 계속 뭐 인터뷰 요청도 하고 코멘트를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지금 가뜩이나 트럼프의 경우에는 텍사스에서의 그러한 보궐선거 상하원 2석을 다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이런 상태에서 지금 시장이 이렇게 급락의 어떤 패닉의 셀이 아시아 시장에서 나타났고 미국 시장까지도 만약에 또 추가적으로 전이가 된다라면 당연히 시장의 우호적인 발언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확인하면서 차분하게 대응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본다라면 또 다른 지표는 결국 달러 인덱스의 어떤 강세 전환이 일정하게 좀 진정이 되는 이러한 부분도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되겠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난 1월 12일 날 90조 원 이하에 있을 때 고객에 닦은 100조 원 시대가 눈앞에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3주 만에 뭐 이렇게 100조 원 이상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시장의 대기 매수라고 그럴까요? 또 풍부한 유동성이 뒷받침해주고 있다라는 것은 긍정적인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사상 처음으로 개인들이 코스피 시장에서 5조 원 이상의 이런 대규모 매수를 보였다라는 것도 이와 같은 흐름을 뒷받침해주는 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큰 흐름에서 봤을 때는 상승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는데 숨고르기가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그 숨고르기를 하기 위해서는 가격이라든가 기간 조정이 필요한 이런 어떤 변동성이 나타나니까 올라갈 때 못 사서 여러분들이 많이 조급해 하셨다면 이렇게 조정을 보일 때 조금씩 분할 매수해 나가는 이런 어떤 기회를 지금 만들어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러한 조정을 또 기회로 삼아볼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까지 해주셨습니다. 내일 그럼 어떤 시장에 좀
주목해 볼 만한 종목이 있을지 어떤 종목 보고 계세요?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IT 소부장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또 코스닥 시장의 경우에는 2차 전지 이렇게 이제 두 축이 형성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차 전지 쪽에서는 소재단 쪽에서 나노신 소재를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방산업 둔화에도 불구하고 이 CNT 도전제 매출은 증가가 되고 있다라는 게 긍정적인 모습이고요. 여러 가지 우리가 2차 전지로 분류가 되고는 있습니다만은 이 CNT 도전제와 관련된 부분은 각 산업에 다양하게 활용이 되고 있다라는 거고 특히 이 카본 블랙과 혼합형 파우치 확대에 따른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가 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결국 뭐 2차 전지의 어떤 여러 기업이라든가 소재단도 그렇고 셀도 그렇고 뭐 적자에서 허덕일 때 이 나노 신소재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다소 부침은 있습니다만 흑자 기조를 계속 유지해 왔고요. 네. 올해를 기점으로 해서 순이익도 이제 흑자 전환되고 내년도 매출도 2025년도 대비한다면 1,575억으로 44% 이상 그리고 영업이익도 140억 원 이상 241% 이상 급증해 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라면 바닥권을 탈출하면서 이제 막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그런 측면에서 숨고르기 이용한 저가 매수 전략, 현재가 이하 자리 충분히 가능하고요. 현재 시점에서는 58,000원만 이탈되지 않는다면 1차 목표가 8만 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나노 신소재 만나봤습니다. 코스닥 종목이고요. 현재 애프터마켓에서 2.7%가량 내린 채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67,2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목표가 8만 원까지 바라봐 주셨습니다.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내일 시장 한마디 여쭤보고 싶어요. 어떠한 전략이 좀 유효하겠습니까? 사실은 이제 우리가 뭐 기다리는 조정은 오지 않는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런데 막상 또 조정이 오면은 겁나서 못 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는 변동성을 즐기는 구간으로 접어들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변동성을 활용하면서 기존의 주도 섹터들 IT 소부장을 중심으로 해서 2차 전지라든가 로봇 뭐 이런 쪽들을 여러분들이 매수 가격대를 일정하게 설정을 해놓고 저가 매수하는 이런 전략이 조금 더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 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한 번에 어떤 호가에서 내가 무조건 다 채워야 되겠다가 아니라 지금은 여기서 추가 하락이 또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곧바로 반등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항상 분할 매수 전략으로 대응하는 것이 조금 더 리스크 관리를 병행해 나가는 이러한 전략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리스크 관리라는 것이 항상 중요하고요. 또 변동성을 잘 활용해보자라는 조언까지 해주셨습니다. 내일도 또 좋은 선택하시길 바라겠고요. 여기서 위원님과 인사드려야겠네요.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1월에 고공행진했던 우리 시장 하루 만에 200포인트가 넘게 밀리면서 시장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2월의 시장은 그렇게 순탄하지는 않는 시장으로 출발을 하게 됐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2월 시작의 출발의 그림이 좀 불안하게 느껴지긴 하지만 그래도 1월의 상승장을 좀 우리가 느렸었기 때문에 오늘의 조정을 유연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또 좋은 정보 계속해서 전달해 드릴 거고요. 앞으로 주가 우상향 기조와 계속해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 이 시간 또 2시까지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파이널 샷!